우선은 책 탄생 과정에 대해서 좀 안내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은 솔직히 제가 이전에 썼던 미래교육 나침반 책을 쓰고 그리고 이제 쓰면서 솔직히 이제 역량함양 교육에 대해서 이제 제가 이런 게 이제 제가 3년간의 도전 끝에 역량함양 교육이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라는 이제 그걸 깨닫게 되고 미래교육 나침반 책을 이제 집필을 하게 됐어요. 그런데 하고 나서 이제 든 생각이 2022 개정교육과정은 이 평가의 문제, 산재는 이 문제를 잡지 못하면 절대 성공할 수 없겠구나라는 이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솔직히 저희가 2015 개정교육과정에서도 역량함양이 최종 목표였거든요. 그런데 2015 개정교육과정이 끝나감에도 불구하고 이 역량함양 교육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 역량 함양을 위해서 평가가 어떤 관점으로 이제 실시되어야 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직 그런 생각이라던가 이런 게 정착이 제대로 안 된 거를 이제 제가 확 느끼게 됩니다. 솔직히 미래교육 나침반 책을 쓰게 된 게 3년 차에 이거구나라고 해서 이 역량이 아이들이 성장하는 거를 이제 확 깨닫고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라고 이제 그걸 완전하게 이해를 하게 됐는데요. 그런데 제가 아이들의 역량을 성장할 수 있는 최고의 비결이 무엇이었을까를 생각해 보니까 결국은 이제 평가를 어떤 채점이나 이런 결과가 아니라 그냥 피드백과 아이들의 성장을 계속 이제 지원해주는 그런 관점에서 이제 계속 지원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2022 개정교육과정이 또한 역량함양을 목표로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관점으로의 변화가 정말 중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관점에 대해서 관점으로 뭔가 다양한 이제 혼재 있는 이런 것들을 이제 풀어야겠다는 생각으로 저희 연구회 화성 지휘지에 있는 연구회 선생님들을 불렀습니다. 그래서 이 2022 개정교육과정에 그리고 각자 처해 있는 이 문제를 해결해 보고 싶은 선생님들 같이 연구를 해 보자라고 이제 했고요. 그래서 초등과 중등의 이제 균형을 조금 맞춰서 저희가 이렇게 9명이 같이 2022 개정교육과정을 이제 연구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솔직히 말해서요, 저희가 이렇게 탐구를 하다 보니까 너무 많은 이론들과 관점, 그리고 너무 깊이 이제 파고들어야 되는 이런 부분들이 너무 많아서 솔직히 제가 생각했던 거에 진짜 5배 이상으로 이거 잘못 우리가 시작했나? 판도라의 상자를 열었구나. 라는 이제 생각이 들 정도로 쉽지 않은 과정이긴 했거든요. 그래서 이 전국에 있는 많은 선생님들이 애로사항이 정말 많겠구나라는 이제 생각을 하게 됐고, 그러니까 저희도 어, 정말 중반부까지도 계속 헤맸던 것 같아요. 계속 헤매고 너무 어려웠고, 근데 이렇게 깊이 있게 연구를 하고 다양하게 알아야 되는 2022 개정교육 과정이 어떻게 성공할 수 있지? 라는 이제 의문이 계속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와중에 AI의 성능이 정말 폭발적으로 좋아진 거예요. 그래서 AI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해결하지 못하고 이제 막혀있던 장벽처럼 있었던 이런 연구 주제들이 하나씩 하나씩 약간씩 빠른 속도로 이제 해결이 돼 나갔습니다. 그래서 저희의 이제 네, 제목이 그래서 2022 개정교육과정 AI로 날개 이제 평가 AI로 날개를 달다 이렇게 이제 지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선생님들도 2022 개정교육과정의 이제 평가가 정말 쉽진 않지만 그래도 이제 저희가 시행착오 속에서 저희만의 그냥 이게 정답은 아니겠죠. 아니겠지만 그래도 이렇게 시행착오 속에서 한번 했던 이런 과정 속에서 선생님들이 인사이트를 얻으시고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집필을 하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1부에 대해서 이제 곧 이제 시작 한번 해보도록 하겠고요. 네, 1부 안내, 네, 장희영 선생님 나와주세요. 네. 이렇게 탄생한 2022 개정교육과정 AI로 날개를 달다. 이제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일부 발표는 일부 발표는 쉽지 않은 개념 기반 교육과정에 대해서 지미정 선생님께서 이야기를 해주실 거고요. 두 번째로는 어려운 평가, 백워드 설계로 좀 더 쉽게 라는 주제로 제가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루브릭이란 성장 중심 평가 도구, 클리포 실현까지 해서 이진원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실 거고요. 아울러 오늘 북토크에는 이벤트가 준비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사전에 저희가 질문을 받았는데
많은 선생님들께 도움이 될 만한 좋은 질문을 주신 분과 또 격렬한 호응으로 저희에게 힘을 주신 선생님들께 이제 커피 쿠폰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초집중해서 잘 들어주시고, 궁금한 내용이 있으면 채팅창에 올려주셔도 되는데요. 오늘 시간 관계상 그 질문에 대한 답을 드릴 수도 있고 못 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 점은 네,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첫 번째 발표 지미정 선생님의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축의 박수를. 네, 우선은 제가 이 지식센터에서 하고 있는 개념 기반 관련해서 이제 연수를 먼저 안내를 하고 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솔직히 개념 기반과 관련해서 이 10분, 저한테 주어진 시간 10분이거든요. 10분 안에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솔직히 지식센터에서는 이 2시간 안에도 개념 기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는 조금 시간적으로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혹시 더 관심 있는 분들은 여기로 오시고요.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들은 책에 담지 못했던 이야기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조금 짧게 10분 안에 네, 정리를 해 보았으니까 선생님들도 이 개념 기반 교육 과정에 대해서 같이 저의 이제 추가로 연구되었고 그리고 제가 생각하고 결론을 내린 그런 내용들을 함께 들어보시고 네, 소통 나누면 좋겠습니다. 우선은 책에도 제가 이 단원의 제목을 쉽지 않은 개념 기반 교육 과정이라고 그랬거든요. 정말 어려웠고요. 저희 이제 9명 저자 중에 네, 3분의 2 이상이 만세를 불렀습니다. 네, 만세는 네, 항복입니다. 너무 어려워서 진짜 어쨌든 저희는 이제 시간이 정해져 있었잖아요. 이 한정된 시간 안에 정말 다양한 걸 연구를 하는데 이거는 솔직히 쉽게 정복하기 어려운 주제였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제 처음 연구를 계속 시작하면서 입에 계속 달고 있었던 말이 바로 2022 개정교육과정은 망했어라는 말을 계속 달고 이제 살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필진 모일 때마다 망했어 망했어 하면서 계속 이야기를 하면 다른 선생님이 막 웃으셨거든요. 근데 너무 어려워요. 솔직히 말해서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포기할 순 없죠. 그리고 제가 이제 총괄을 맡다 보니까, 그리고 2022 개정교육과정을 얘기할 때 개념 기반 교육과정을 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무조건 연구를 성공시켜야 된다라는 이제 생각으로 연구를 했고요. 근데 이 개념 기반이잖아요. 이 개념이 정말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거죠. 이 개념에 기반해서 교육과정을 이끌어 나간다는데, 그래서 개념에 대해서 보니까 이 개념의 속성에 대해서 이 린 에릭슨과 네, 지금 여기 이름이 네, 오타가 났네요. 네, 레닝이 이제 이렇게 출판한 이제 원정덕 교수님이 번역한 이 책이 있어요. 그걸 가지고 계속 탐구해서 들어갔는데 이게 보면 공통적인 속성을 지니는 일련의 사례들로 만들어진 이제 지적 구성체라고 하고 시간도 초월해야 되고 보편적이고 추상적이고 그리고 이 예로 이렇게 다양한 예들이 있는데 이런 예들을 보면서, 대단히 추상적이고, 대단히 보편적이고, 대단히 약간 시간을 초월한 정말 이제 엄청난 개념, 커다란 범위의 광범위한 이런 것들이 개념인가 보다. 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연구를 계속 이어나갔습니다. 그리고 2022 개정교육과정에는 이제 가장 중요한, 네, 이 일반화가 핵심 아이디어라는 이름으로 숨어져 있거든요. 숨어져 있는데, 그래서 맨 처음에 이거를 매칭시키는 것도 오래 걸렸어요. 이게 맞는 건가? 근데 이 개념 간의 두 개 이상의 개념 간의 관계를 이제 서술하는 이 일반화가 핵심 아이디어가 2022 개정교육 과정에 이제 들어가 있거든요. 과목별로. 그리고 또 뭐 초등부터 중학교까지 똑같아요. 똑같은 상황에서 여러 가지 이제 문제점을 이제 느끼게 됩니다. 근데 그걸 어떻게 해야 되지? 막 이런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자, 제가 이 사전 질문했던 이분의 네, 이거에 대해서 인상 깊었던 사례를 중심으로 이제 앞으로 이제 소개를 해드릴 거예요. 제가 개념 기반 교육과정 맨 처음에 망했어. 이게 꼭 필요해. 너무 어렵잖아. 학문 중심 교육과정 이전에도 망했는데 이번에도 망할 거야. 막 이런 식으로 하면서 계속 부정적으로 생각했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거구나. 이래서 개념 기반 교육 과정이 대단히 의미 있고 필요하구나라고 생각했던 사례를 중심으로 지금부터 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개념에 대해서 개념을 알아야 학생도 알고 교사도 이제 알고 해야지 이제 개념 기반 교육 과정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학생들한테도 개념에 대해서 이제 좀 쉽게 눈높이를 낮춰서 이제 교육을 하는데 분명히 저는 저런 의자나 사과 같은 예시를 들어준 적이 없어요. 뭐 갈등이라던가 뭐 이런 예시로 이제 뭐 우정이라던가 감정이라던가 이런 예시를 들어서 얘기를 해줬는데 어떤 저희 반에 이제 느린 학습자가 있는데 그 학생이 와서 저한테 선생님, 근데 의자도 개념이라 이제 개념인가요? 사과는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순간 이전이었으면 선생님이 방금 설명했잖아. 이런 거 아니라고. 이렇게 했었을 것 같아요. 근데 개념 기반 교육과정의 관점에서 아이들한테 탐구 질문이 중요하다? 이런 것들을 계속 이제 생각하고 있다 보니까 순간 그렇게 답을 내려주기보다 잠깐 멈칫했어요. 멈칫하고 선생님 이거 잠깐 생각해 볼게 라고 하고 며칠을 이제 계속 고민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개념에 대한 이제 이게 그냥 사전적 정의예요. 그래서 학문적인 정의와 이 사전적 정의는 조금 다르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의자라는 거는 저희가 과거에 쓰였던 의자를 봐도 아, 저거 의자구나. 라는 것들 이해할 수 있고 지구 반대편에서 쓰는 의자를 봐도 우리가 쓰던 문화랑은 다른 뭐 재질이라던가 모양이어도 아, 저것도 의자구나라는 거를 이해하잖아요. 그래서 어, 근데 왜 이 학문적으로 이제 의자가 개념이 아니, 그래서 제가 의자가 개념인가 아닌가? 이거에 몰입해 있던 시기가 몇 개월 있었던 것 같아요. 개념 기반 교육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건 이게 개념인지 아닌지를 분별하는 거다. 뭐 이렇게 생각을 했던 시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 많은 분들이 이제 그런 시기에 있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AI한테도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오히려 일정한 답이 나오면 좋은데 챗 GPT는 아니라고 하고, 제미나이는 맞다고 하고, 리튼 클로드 아니래요. 그런데 또 어떨 때는 맞다고 하고, AI별로도 답이 계속 달라지는 이런 현상을 제가 이제 보면서, 이제 정말 이제, 멘탈이 또 왔다 갔다 이제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다른 분들한테 이 에릭슨의 책에서도 이제 공룡은 개념인가라는 이런 이미지와 함께 질문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는 공룡도 개념이 될 수 있다라고 이제 생각을 했는데, 다른 분들이 아니지, 공룡은 개념이 될 수 없어. 라고 이제 이야기를 계속하고 사람마다 생각이 다 다른 겁니다. 그래서 이 늪에 빠진 기분으로 이제 몇 개월을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제가 이 늪에서 벗어 나올 수 있었던 거는 관점을 좀 바꿨어요. 이 의자가 개념인지 아닌지 아이한테 그 정답을 알려주는 게 아니라 학생에게 의자에 대해서 개념적 이해를 명확하게 해주면, 되겠구나. 결국은 더 중요한 거는 개념적 이해구나라는 이제 생각을 하게 됐고요. 관점을 바꿔서 학생한테 이렇게 이제 이 시너지를 내는 사고의 이 이미지예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거는 결국은 이 사고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예시를 지금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잘 들어보세요. 자, 우리가 이제 탐구 질문을 할 때 사실 질문, 개념 질문, 뭐 논쟁적 질문 세 가지를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의자에 대해서 개념적 이해를 어떻게 도출해 내는지 그걸 한번 들어보시면 학생들한테 이렇게 접근을 했어요. 얘들아, 너희들이 앉고 있는 교실에 있는 의자들의 한번 특성을 관찰해보고 이야기해볼까? 학생들이 이제 뭐로 만들어졌어요. 재료도 얘기를 하고 그리고 앉는데 뭐 등받이, 뭐 다리가 있어요. 뭐 등등은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 그럼 의자라는 건 어떤 걸 보고 의자라고 하는 거야? 그럼 학생들이 등받이가 있고요, 앉는 데가 있고요, 다리가 있으면 의자라고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바로 저차원적, 이 다양한 이런 사실로부터 학생들이 이 고차원적 사고, 이 의자의 속성을 이제 도출해내는, 네. 개념적 질문을 통해서 이렇게 올라간 거예요.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라 대부분이 귀납적 탐구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다시 내려옵니다. 그래? 그러면 너희들 운동장이나 집에 있는 의자도 떠올려 볼래?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아이들이 선생님 등받이가 없는 의자도 있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 그러면 아까 전에 너희들은 의자의 속성을 얘기할 때 등받이가 있고 앉는 데가 있고 다리가 있었잖아. 그러면 의자의 이 보편적인 속성에 등받이는 없어도 되겠네? 맞아요, 선생님. 하면서 의자에 대한 이 개념적 이해를 더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 어떤 사람이 산에서 그루터기를 잘라진 그루터기를 가지고 와서 집에서 앉는 용도로 쓰고 있다. 그러면 이거는 의자인가? 라고 이제 물어보는 거. 이게 논쟁적 질문이거든요. 그랬더니 학생들이 나뉩니다. 그거는 의자다 아니다. 이렇게 나뉘고 근데 결론적으로 뭐였냐면
꾸준히 앉는 용도로 썼기 때문에 걔도 의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 그러면 그루터기는 다리는 없는 것 같은데 앉는 데만 있고 그랬더니 아이들이 그럼 선생님 공통된 속성에서 다리는 빼고 앉는 데가 있는 걸로 이제 바꾸면 된대요. 그리고 나서 제가 또 논쟁적 질문 하나를 더 던졌습니다. 아이들한테. 선생님이 너희들 이제 책상에 잠깐 앉았어. 그럼 이것도 의자야?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아이들이 이제 또 논쟁을 이제 시작하죠. 맞다, 아니다. 그러면서 결국은 맨 마지막에 어떻게 끝이 났냐면, 선생님, 의자라는 거는요, 그냥 일반적으로 계속 자주 앉는 용도로 쓰는 도구일 경우에만 의자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선생님이 잠깐 이렇게 앉는 거는 의자처럼 쓰인 거지 의자는 아니에요라고 이야기를 이제 하면서 학생들이 의자에 대한 개념적 이해를 명확히 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서 아, 이거구나라는 생각을 했고요. 자, 여기 보면 네. 자, 이 개념 기반 수업 이 질문이 왔는데요. 그리고 이제 이 질문 같이 연결해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솔직히 이 질문을요. 이 차이점이 무엇인지 전문적으로 설명해 줘라고 네, 챗 GPT나 다른 이제 AI한테 물어보면 명확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솔직히 네, 채팅 AI가 가장 좋은 AI 도구라고 생각을 해서 네, 답변 드리고요. 자, 그리고 이제 이 두 가지 질문이 왔는데, 이 두 가지 질문에 대해서 고민을 하면서 제가, 이 선생님이 이제 일반화에 대한 고민, 제가 초반에 했던 고민이거든요. 그리고 지식의 구조, 가정의 구조의 균형,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들 다 하고 계실 거예요. 근데 이 고민을 이제 들어보면서 제가 이제 이 말로 이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개념 기반 이제 교육까지 제가 미래교육 나침반에서도 이 골든 서클을 이야기하면서 제일 중요한 거 이 why. 네, 세상을 바꾸는 사람들은 why에서부터 이제 고민을 한다고 하죠. 왜에 대한 목적. 그럼 이 개념 기반 교육 과정을 왜 하게 될까요? 이게 왜 들어오게 될까? 왜에 대한 이제 질문에서부터 이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이 책에서도 나옵니다. 책에서도 이 론 히치하트에 대해 얘기를 하면서 이 강력한 지적 특성을 길러주는 결국 지적 성향을 키우는데 집중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결국은 이 지적 특성은 어떤 하나의 이제 패턴인 거예요. 학생이 사고하고 행동한 하나의 패턴인 거고, 이 지적 성향을 키우는데 우리가 집중하는데 이 지적 성향이 결국 창의적 사고, 비판적 사고, 반성적 사고입니다. 거기에다가 에릭스는 개념적 사고까지 추가한 거고요. 결국은 우리의 목적은 일반화 도출도 아니고 지식의 구조와 과정의 구조의 균형도 아니에요. 결국은 학생의 이런 지적 성향, 이런 사고력을 함양해 주는 게 우리의 목적이고요. 그 목적에 향해 나가는데, 에릭슨은 이 방법을 개념 기반 교육 과정에 대한 이 단계를 이제 설명을 해줬죠. 하지만 우리는 또 다른 걸 발견할 수 있을 거고, 나에게 맞는 것들을 네, 발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네, 저의 발표는 네, 10분 정말 짧죠?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들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네, 아주 어려운 개념 기반 교육 과정에 대해서 요점만 쏙쏙 뽑아서 잘 이야기해 주신 지미정 선생님,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첫 번째 이벤트 당첨자를 발표하겠습니다. 우선 좋은 질문을 주신 박은님께 첫 번째 이벤트 쿠폰을 드립니다. 들리나요? 음악 소리? 안 들려. 안 들려요? NG. 아, 아쉽네요. 네, 제가 빵빠레 음악을 준비를 했는데요. 아쉽네요.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오늘 지금 선생님들께서, 네. 이벤트 당첨되신 분들은 지금 채팅창 보시고, 저희 작가분 중에 한 분께 DM을 주셔야지 커피 쿠폰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이벤트 당첨자는 제가 떨리는 잠깐만, 희영쌤, 네, NG. 자, 네. 희영쌤 발표하시죠. 바로 해요? 아, 네, 알겠습니다. 아, 맞다. 그렇죠. 계속 머릿속에 이벤트만 있었어요. 죄송해요. 바로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어떡해요. 이게 라방의 묘미 아닌가요? 네. 머릿속에 이벤트밖에 없었네요, 오늘. 네, 지금 화면 보이시죠? 네,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벤트 발표가 어렵네요, 평가보다. 네.
네, 우선 저는 백워드 설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 백워드 설계가 우리가 어려워하는 학교에서의 평가를 도와줄 수 있다라는 전제하에 제가 백워드 설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학기 초에 급하게 평가 계획을 제출하고 또 실제 평가식의 평가 계획서를 다시 보다 보면, 네, 이런 경우가 있을 때가 있잖아요. 네. 평가의 방향이, 나의 수업과 맞는가? 수업한 내용이 평가 계획과 맥락적으로 연결이 되는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맞지 않고 문제가 있음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극복하는 하나의 방법으로 백워드 설계를 제안합니다. 백워드 설계는 많은 선생님들이 아시겠지만, 위긴즈 맥타이의 네, 교육과정 설계 방법이고요. 타일러의 합리적 교육과정 개발 모형의 3단계 평가를 2단계로 평가를 교수학습 설계보다 평가 설계를 먼저 하는 반대 방향의 설계를 말합니다. 그래서 백워드 3단계는 이렇게 되는데요. 어, 여기에 보면은 2단계 평가 설계가 학습 경험 계획하기, 교수 학습 내용 설계하기보다 앞서서 진행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백워드 설계 목표에 대해서 좀 아실 필요가 있는데, 백워드 설계는 그간에 사울님 좀 잡고 갈게요. 한나 사울님 좀, 네. 한나쌤 음소거 좀 해주세요. 네, 네. 위기즈와 맥타이는 기존의 학습이 실제와 삶과 연결되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안다는 것과 이해한다는 것의 차이를 밝히는 것에 주목합니다. 모든 교과나 학문에는 지식을 이루는 구조가 있고 그 구조를 이루는 몇 가지 핵심 개념이 존재하고 그 개념을 중심으로 가르치자라는 것인데요. 이에 따라서 백워드 모형에서는 핵심 개념을 찾고 습득하는 영속적 이해를 중요시합니다. 그럼 이 영속적 이해가 뭔지 알아야겠죠? 이 영속적 이해는 학생들이 학습한 내용을 오랜 시간 동안 기억하고 또 여러 가지 다양한 상황에 적용할 수 있는 깊이 있는 이해를 의미하는데요. 이거 교육과정, 우리 2025 개정 교육과정,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 계속 뭐 지식의 전이, 뭐 역량 함양 이런 부분에서 계속 들으셨던 부분일 것 같아요. 근데 이것은 일시적인 지식이나 단순한 정보 암기와는 구별됩니다. 학습한 개념을 지속적으로 활용하고 또 새로운 문제 상황에서도 적절하게 응용할 수 있는 능력을 중시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즉, 영속적 이해는 음, 특정 교과나 주제에 대한 어떤 단편적인 지식이 아니고 학생들이 오랜 시간 동안 다양한 상황에서 응용할 수 있는 중요한 개념이나 원리들에 대한 이해를 강조합니다. 이 부분에서 결국 백워드 설계는 지식의 전이와 역량 함량을 목표로 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러한 연속적 이해를 목표로 했기 때문에 백워드 설계를 이해 중심 교육 과정이라고도 합니다. 이해 중심 교육 과정은 2025 개정 교육 과정 때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2022 개정 교육 과정은 개념 기반 교육 과정을 기반으로 하는데 웬 이해 중심 교육 과정이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습니다. 사전 질문 내용 중에 이런 질문을 주신 분이 계셨어요. 2022 개정 교육과정과 백워드 설계가 같은 점은 무엇인가요? 라고 질문을 주셨는데요. 제가 지금부터 발표하는 부분이 그에 대한 답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개념 기반 교육과정과 백워드 설계, 즉 이해 중심 교육과정의 공통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개념 기반 교육과정을 기반으로 하는 2022 개정 교육과정은 백워드 설계와 다음과 같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우선 두 교육과정은 브루너의 학문 중심 교육과정을 학문 중심 교육과정의 이론을 기반으로 하는데 지식과 학문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식과 학문을 이루는 핵심 개념을 중심으로 기납적으로 가르치는 방법을 제시합니다. 그래서 개념 기반 교육과정 보면 기납적 탐구 방법 뭐 이런 거 나오잖아요. 네, 그래서 방법으로
공통점이 있고요. 방법 면에서. 그리고 요거, 이 그림. 에릭슨의 지식의 구조 그림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백워드 설계에서 요 그림도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림이 달라 보이죠? 근데 사실은, 모양만 다르지 그 핵심은 같거든요. 어,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공통점이 있고, 또 학생들에게 기대하는 것은 결국에는 단편적인 사실이나 정보, 이런 것들에 대한 기억이 아니라 지식의 전이와 역량 함량을 목표로 한다는 공통점도 있습니다. 학습에서도 교사의 핵심 질문으로 기납적 탐구를 하게 하는데요. 질문에 대해서는 백워드 설계에서는 그 핵심 질문을 본질적 질문이라고 명명하고 또 개념 기반 교육 과정에서는 안내 질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용어만 다르지 그 성격은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개념 기반 교육 과정은 11단계 설계 단계를 거치는데요. 백워드 설계는 아까 3단계였잖아요. 그래서 단계가 조금 더 촘촘하지만 결국은 평가가 교수학습 설계보다 앞서서 백워드 방법으로 교육 과정을 설계합니다. 그래서 결론은 2022 개정 교육 과정과 백워드 설계가 그 어떤 맥락이나 흐름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비슷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학교에서 이제 백워드 설계로 이제 아이들의 평가, 교수학습 설계 이런 것들을 해봤는데요. 백워드 설계는 단원 중심으로 설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교사가 고려할 것들이 상당히 많아집니다. 근데 평가 하나 잘하려고 하는데 1단계부터 3단계까지 이 많은 것들을 다 신경 써서 고려해야 되나? 네. 오히려 일이 더 늘어나는 느낌을 받을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평가를 계획하면서 동시에 또 수업 활동까지 설계할 수 있으니까 오히려 효율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어요. 어, 지금 제가 이제 수업을 하면서 느꼈던 어려운 점은 아까 단원 설계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단원 보통 뭐 8차시에서 길게는 12차시까지 갈 것 같아요. 그래서 1차시부터 12차시까지 어떤 활동과 중간중간 필요한 진단평가, 형성평가 이런 것들도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 고민을 많이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지식의 전이와 역량 함량을 위해서는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평가 상황, 평가 속에 녹여든 모의 상황을 설정해야 되는데 그 부분도 평가 목적과 잘 맞는 상황을 결정하는 게 좀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아이들이 이제 실제로 잘 할 수 있는지 역량을 확인하려면 낮은 수준의 그 기본 지식이나 기초 개념을 잘 알고 있어야 되는데, 이것에 대해서 좀 부족한 부분, 어떤 결손이 있는 부분은 또 추가로 지도를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좀 어렵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이를 위한 어떤 진단평가나 형성평가까지 준비를 촘촘하게 잘 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듯이 평가를 계획하면서 동시에 수업 활동까지 계획할 수 있으니까 오히려 저는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했고, 전체 단원의 맥락이 한 번에 이제 머릿속에 딱 계획이 되고 쭉 선생님의 어떤 그런 전체적인 계획 속에서 아이들이 활동을 이어나가니까 피드백하는 것도 훨씬 더 구체적으로 잘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과정에서 어려운 부분은 AI의 도움으로 극복을 할 수 있습니다. AI의 도움을 받아서 아이디어를 얻을 수도 있고요. AI의 답변을 수정하거나 또는 취사 선택해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설계를 하다 보니까 영속적 이해를 표현하는 일반화 문장을 만드는 게 생각보다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AI를 활용해서 영속적 이해, 네, 즉 일반화 문장을 만들기도 하고요. 당연히 본질적 질문, 그래스 모델, 저는 웨어 투 모델이라고 하는데 그좀 쉽게 이야기하려고 해서 교수학습 설계 모델까지 구현할 수 있고 이렇게 AI의 질문을 해서 수월하게 설계를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되게 빨리 이야기한 것 같네요. 제가 떨려서 속도가 되게 빨랐던 것 같아요. 네. 백워드 설계가 교육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우선 백워드 설계는 교육 목표, 평가, 또 교육 내용과 방법 간의 어떤 긴밀한 연계성을 강조합니다. 즉, 목표 중심의 단원 설계 과정에서 교수평 일체화가 실현되니까 평가와 수업이 이원화되는 불상사는 경험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또, 백워드 설계는 지식의 전이와 역량 함량에 효과적입니다. 평가 상황 자체가 일상과 관련 깊은 상황으로 연습을 하는 거기 때문에 지식의 전이와 학생들의 역량 발현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네, 제가 지금까지 백워드 설계에 대해서 아주 빠르게 말씀드렸는데요. 네, 지금 음, 채팅창에 AI마다 답변이 다르다고 했는데 그것을 완전히 믿고 백워드 설계가 가능할까요? 라고 질문을 주셨는데요. 백워드 설계가 그 답변이 옳고 그른지는 선생님이 판단하셔야 됩니다. 선생님이 판단을 잘 하셔야 하시려면 백워드 설계에 대해서 깊이 있게 연구를 하시고 이해를 하셔야죠. 그래서 그 AI가 주는 답변이 다 다르지만 그 중에서 옳게 방향을 제시하는 그 AI의 답변을 사용하셔야 되고, 또 그 중에서 지금 내 수업과 교육 과정의 목표와 또 선생님의 교육 철학에 맞게 취사 선택하고 수정을 하셔야 합니다. 네, 음. 그렇습니다. 어, 네. 오한나 선생님께서도 지금 채팅으로 답을 주셨는데요. 네, AI는 정말 날개일 뿐입니다. 그 몸체는 선생님이셔야 돼요. 네, 제가 지금까지 백워드 설계에 대해서 되게 간단히 빠르게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제가 이렇게 간단히 이야기를 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수업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는 저희 책에서 이제 자세히 보실 수 있고요. 설계도 방법이 나와 있긴 하지만 구체적인 설계 방법은 지식센터 연수. 저도 백워드 설계로 지식센터에서 강의를 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서 이제 선생님들께서 구체적인 설계 방법을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저는 두 번째 어려운 평가, 백워드 설계로 쉽게라는 주제로 말씀드린 도입초등학교 교사 장희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저 두 번째 발표가 끝났고요. 세 번째 오한나 선생님의 발표를 들으시겠습니다. 네. 아니죠. 네, 이진호 네, 선생님이요. 네, 네, NG. 네, 네, 세 번째 이준호 선생님의 네, 발표를 듣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왜 이렇게 얼굴이 시커멓게 나오죠? 저희 집 문제인가요? 왜 이렇게 얼굴이 막, 네, 다른 분들은 다들 이렇게 좀잘 나오시는데, 제 집 환경이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아니면 제 마음속이 이런 건지요? 어쨌든, 네, 저는 이제 루브릭, 네, 저희가 또 시간 체크를 또 철저하게 해야 돼서 시간을 또 체크하면서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드릴 것은 이제 루브릭에 대한 이야기를 좀 간단하게 드리고요. 그다음에 성장 중심 평가 도구를 사용했었던 것, 클리포하고 그다음에 리튼 간단하게 좀 설명을 좀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교재에도 이미 다 안내가 되어 있었지만 루브릭에 대한 내용을 다시 한번 보자면 이렇습니다. 학생들이 과제 수행을 통해서 보여주기를 기대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평가 기준에 대해서 수행의 질을 수준에 따라 구체적인 언어로 기술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한 말이 아니라 네, 김선 교수님께서 책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그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수행의 질이다라는 표현, 언어로 기술한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것이 제일 중요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여러 다양한 루브릭 책에서는 이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평가 요소. 그러니까 평가 요소에 대한 수행의 수준별 기술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저도 처음에 루브릭을 봤을 때는 이거 뭐야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이게 정말 맞아라는 생각도 했고요. 의심도 했고요. 그 전까지는 저희가 이제 좀 객관적인 평가를 하자라고 한다면 개수 세기식의 평가를 했었을 겁니다. 저도 그게 되게 정당하다라고 생각을 했고, 근데 이제 책을 쭉 보다 보니까 이 루브릭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평가에 초점이 있다기보다는 어떤 아이들의 성장을 좀 도와주는 또는
이제 그 루브릭 자체가 피드백이 되기 때문에 그걸 보면서 아이들이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하는지 어떤 내비게이션의 역할을 한다라는 것에서 이제 이게 그런 용도로 사용하면 되게 좋을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연구를 하면서 이제 실제로 사용을 해봤고요. 그래서 예전에는 아마 평가가 이랬을 겁니다. 이렇게 글의 주제와 관련된 핵심 어휘 5개 이상, 뭐 3개에서 4개, 뭐 하나에서 2개, 뭐 이런 식으로 개수 세기식의 평가를 했었을 건데요. 지금 경기도교육청에서도 계속 이제 이런 평가는 하지 마라라고 저희 계속 평가 계획 내면 컨설팅 위원님께서 이제 댓글을 달아주시거든요. 이렇게 하지 마라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지금 이런 식으로 어, 핵심 어휘를 정확하게 사용한다, 비교적 정확하게 사용한다, 뭐 다소 부정확하다, 전달이 명확하지 않다. 이렇게 질적인 어떤 수준을 가지고 평가 계획을 하다 보니까 처음부터 어려웠던 건 바로 이거예요. 여기에서 지금 보시면 네, 풍부하게 사용한다, 정확하게 사용한다, 비교적 정확하게 사용한다. 그러면 어느 수준을 비교적 정확하게라고 보고 어느 수준을 정확하게라고 봐야 하느냐. 그래서 이것 때문에 되게 저희 연구회 선생님들하고도 이야기도 많이 나눴고 시행착오도 많이 겪었고 했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아이들하고 이 비슷한 루브릭을 이용해서 주제가 다른 어떤 글쓰기를 계속 했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한테도 루브릭을 계속 주면서 이 정도를 써야 너희가 한번 판단해 볼래?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쓰면 정확하게 사용한 글이니 아니면 비교적 정확하게 사용한 글이니라고 아이들하고 이야기도 막 나누고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 머릿속에 이렇게 써야 되는구나라고 하는 어떤 개념들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것이 이제 질적 기술로 한 이 루브릭도 채점 기준표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그래서 179페이지에 제가 루브릭의 제작에 대해서 쭉 써놨는데요. 처음에 교육 과정 분석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평가 기준은 채점 기준은 이제 교육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야 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거기에서 루브릭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평가 요소를 추출하죠. 그리고 상 수준을 확인해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아이들에게 이 수업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내용이 무엇인지 그래서 그런 것들을 교사가 머릿속으로 생각을 해서 상 수준에 대한 그렇다고 상이라고 해서 최상이면 또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이들이 이걸 또 해내야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100% 너무 높은 그런 성취 수준에 대한 것은 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좀 주의사항이다라고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나서 수행 수준의 개수를 결정합니다. 수행 수준의 개수는 이제 몇 단계로 이 평가를 할 것이냐라는 것이죠. 뭐 3단계도 있고 4단계도 있고 뭐 이런 식인 되는 건데 그거는 이제 평가 요소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고 나면 수행 수준별 기술 그래서 상, 중, 하, 뭐 매우 잘한, 보통, 우수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수준별 기술을 하고요. 마지막 체크리스트로 내가 만든 루브릭이 잘 만든 루브릭인지 체크를 한번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낸 게 이제 루브릭입니다. 이것도 저희 책에 다 들어가 있는데요. 좀 왼쪽에 보시면 평가 요소에 혼합물 분리하기는 10점이고요. 증류 활용 예시는 5점이에요. 그래서 평가 요소에 따라서 점수를 또 차등으로 배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 중요한 요소에 점수를 더 많이 주는 거고요. 혼합물 분리하기는 4단계로 했고요. 그 다음에 설명하기는 3단계로 했습니다. 이것도 중요도에 따라서 이렇게 단계를 교사가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완벽하게 설명함, 그다음에 설명함 이 차이가 좀 애매한 그런 것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또 자칫 잘못하면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이제 민원이 발생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아이들하고 사전에 이거에 대한 논의도 많이 하고요. 또는 어떤 선생님은 이 루브릭을 만드실 때 아이들과 같이 만드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미리 질문을 해주신 선생님들이 계셨었어요. 그래서 AI로 만든 루브릭의 적절성, 저희가 그 교재에도 AI를 통해서 루브릭을 막 만드는 과정이 나왔었는데요. 적절성은 어떠냐? 그래서 저희도 계속 논의한 건 뭐냐면 교사가 알아야 그 루브릭을 사용할 수 있다 해요. 그래서 저희는 그래서 더더욱 루브릭 공부를 많이 했고 AI로 사용한 것을 그대로 쓰지 않고 대신 참고만 좀 할 수 있게끔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리고 루브릭에 대한 다양한 예시 이걸 말씀하셨는데 제가 참고했었던 책을 보여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왼쪽에 있는 책은 루브릭 어떻게 만들고 사용할까? 이거는 장은경 선생님께서 이제 번역을 하신 책이고요. 그다음에 수행평가 채점기준표 개발 이 책은 김선 교수님께서 네, 집필을 하신 책입니다. 그럼 이제 성장중심평가 클리프 실현을 간단하게 좀 보여드릴 건데요. 저는 이제 수업을 할 때 이렇게 수업을 했습니다. 교육과정 분석을 하고 수업 전에 수행평가를 공지를 하겠죠. 그리고 나서 수업을 진행을 하고 학생들하고 수행평가를 한번 실시를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연습으로요. 그래서 비슷하게 연습을 해보고 피드백을 받는데 거기에서
이렇게 AI를 활용한 피드백을 한번 해봤는데 그때 사용한 것이 바로 클리포입니다. 클리포 화면을 잠깐 보여드리려면 네, 이거 제가 연수용으로 따로 만들어놨는데요. 그러니까 관찰 기록도 되고요. 수행평가 설계, 그 다음에 채점 이런 것도 다 되는데 설계에서 좋은 점은 뭐냐면 이미 이 안에 성취 기준 같은 것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원하는 성취 기준을 넣어서 수행평가를 개발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클리프에서 가장 좋은 거는 바로 이 수행평가 채점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자동 채점 기능이다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이 있습니다. 이렇게요. 그래서 아이고, 네. AI가 자동으로 채점하는데 그 결과를 잠깐 보여드리면 이렇게 나옵니다. 학생들이 쓴 답안이 이렇게 왼쪽에 다 보이게 되고요. 그다음에 오른쪽에 점수가 AI가 평가를 한 점수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점수가 좀 흐리게 나와요. 이거는 AI가 내가 생각했을 땐 10점이야라고 하는 저희가 미리 입력해 놓은 루브릭에 맞춰서 평가를 하는 거고 실제 교사는 눌러서 이 점수를 부여를 하는 거고요. 여기 보시면 AI가 자동으로 채점 근거도 이렇게 마련을 해주고 그다음에 피드백도 이렇게 주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활용하면 학생들과 교사가 모두 함께 좀 성장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뭐 이게 시간이 막 다다르니까 말이 막 빨라지네요. 그다음에 제가 두 번째로 썼던 거는 이제 리튼에서 툴 또는 챗봇을 만들었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한테 이 지구온난화 현상에 대한 어떤 평가를 하려고 했을 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클리퍼는 교사가 결국엔 채점을 해줘야 하는데 저는 이 툴 또는 루브릭 이 툴에다가 루브릭을 다 넣어놓고 해서 아이들이 여기서 답변을 넣고 자동 생성 누르면 채점과 함께 피드백이 자동으로 계속 나오는. 그러면 이거는 아이들이 집에서든 언제든 밤 12시든 언제든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도구로서 아이들이 계속 스스로 성찰하고 다시 도전하고 뭐 이런 기회를 좀 주고자 했고요. 그것을 다시 이제 설문지로 제출해서 어떤 내용으로 답변을 했는지, 뭘 어떻게 바꿨는지, 어떻게 변해 갔는지 그런 것들을 써서 내라고 했고 이거를 이 수행평가 과정을 생기부에 작성하는 것으로 활용을 했습니다. 네. 너무 짧은 시간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었던 리튼, 뭐 툴이나 그다음에 챗봇 이런 만드는 강의도 제가 지금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하고 있는 클리포, 리튼 이거에 대한 성장 중심 평가에 대한 강의도 있으니까 선생님들 편한 시간에 오셔서 들으시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네. 요정 출동. 네. 네, 키역스. 이렇게 해서 일부 세명의 작가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셨습니다. 이제 발표를 해서 긴장이 다 풀렸거든요. 이제 이벤트 발표밖에 안 남았네요. 아쉽네요. 네, 그래서 1부의 이벤트 당첨자, 두 번째 당첨자는 두구두구두구두구. 중간중간 메시지로 짧은 이야기로 계속 저희에게 힘을 주신 하동고등학교 김미선 선생님께 드립니다. DM 주세요, 선생님. 그러면 이제 2부 진행은 김영수 작가님께 전달합니다. 네, 선생님들 안녕하세요. 네. 제가 원래 잘 안 떨고 긴장을 거의 안 하는 스타일인데, 오늘은 이상하게 막 정신도 없고 긴장이 많이 됩니다. 아마 저를 비롯한 저희 이 작가님들이 같은 마음일실 것 같고요. 저희가 나름대로 막 그 사전에 큐시트도 뭐 만들어 놓고 지금 막 역할이 있어요. 지금 각자 역할에 충실하시려고 막 지금 정신줄을 부여잡고 계십니다. 네, 저희 이제 2부 간단하게 소개를 좀 해드리면요. 2부에는 이제 오한나 작가님께서 네, 미조 챗봇으로 학생 맞춤형 논술 피드백하기 그리고 이제 권희선 작가님이 디지털 AI 융합 수업 평가는 어떻게 하지라는 주제로 이게 또 발표를 해주실 거고요. 마지막에 저는 어, 구글 클래스룸 그 기준표를 실제로 실현하는 방법 그리고 이주 배경 학생들이 많은 학교에서 좋은 이런 팁들을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네, 그러면은 네, 이벤트 한번 선정을 좀 미리 드리고 이제 저희 그 오한나 작가님의 발표를 들어보려고 하는데요. 네, 2부 첫 시작에 해당하시는 어, 선생님은 우선자 선생님입니다. 혹시 오늘 접속하셨나요? 우선자 선생님? 네, 저희
들어오신 것 같아요. 아까 제가 얼핏 봤거든요. 네, 이따가 DM 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이게 아마 녹화되고 하니까 선생님들이 부담되셔서 지금 캠을 다 끄신 것 같은데, 저는 만약에 캠을 다 켜셨으면 이렇게 뭐 이렇게 한 파트 끝나고 할 때만 이렇게 좀 박수를 유도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그 조용한 열렬한 박수라고 해서 이렇게 이제 그 머리 위에 한 세 바퀴 이렇게 두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이따가 혹시 뭐 지금 뭐 캠은 끄셨지만, 네, 이따가 이제 저희에게 안 보여도 이렇게 이제 열렬한, 네, 조용한 박수를 좀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네, 그러면 저희 2부 첫 번째, 네, 오한나 작가님, 네,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와, 박수 쳐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오한다입니다. 개념 기반 음악 수업을 주제로 책을 썼고요. 저는 이 책에서 총 3편의 글을 썼는데 오늘 개념 기반과 AI 챗봇을 활용해서 학생들 논술 수업했던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전 설문에서 인상적이었던 질문 2가지 갖고 왔어요. 2022 개정 교육과정에 개념 기반을 녹이는 신박한 아이디어 궁금하다 하셨고요. 개념적 이해를 어떤 평가 도구로 측정할 수 있는지, 그리고 짧은 기간 동안 지적 향상을 과연 측정할 수 있는지를 질문하셨는데요. 제가 바로 정확하게 이 주제로 책을 썼습니다. 그래서 엄청 반가웠어요. 전 여기에 덧붙여서 학생과 교사가 개념 기반 수업했던 그 느낌 같이 공유하고 인상적이었던 수업 사례도 하나 발표하려고 합니다. 참고로 이 수업은 8차시 동안 한 달간 진행을 했고요. 중학교 3학년 학생이 했습니다. 수업 전, 중, 후 총 3단계에 걸쳐서 형성평가 개념으로 구글 설문을 활용했는데요. 제가 책의 다른 챕터에서 학생 참여형 평가 설계라는 글도 썼거든요. 거기에서 소개했던 KWL 전략을 썼습니다. 수업 전에 이미 알고 있는 것, 그리고 알고 싶은 것을 수시로 물었고요. 그 다음 이 수업을 통해서 무엇을 배웠는지를 꼭 확인했습니다. 그것을 질문하는 이유는 학생의 니즈에 맞게 수업을 계속 업데이트하기 위해서입니다. 예, 그 과정에서 AI 챗봇 미조가 또 큰 역할을 했습니다. 음악 수업을 할 때는 보통 이렇게 생긴 표 보면서 이제 빠르기 말에 대한 수업을 했던 기억이 나실 겁니다. 근데 음악 수업이 은근히 지식 위주로 가는 경우가 많아요. 질문을 던지면서 하는 음악 수업을 저는 사실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정말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우선 쉽게 빠르기 수업을 할 때 빠르기가 왜 필요한지, 빠르기는 주변에서 어떻게 찾을 수 있는지 이런 질문부터 좀 거시적으로 던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이 표 같은 경우 예전에 학창 시절에 저는 어떻게 배웠냐면 안단테는 무슨 뜻인가? 쓰시오. 혹은 느리게를 나타내는 빠르기 말을 쓰세요. 느린 것부터 빨라지는 순서대로 나열하세요. 이런 식으로 수업을 많이 받았거든요. 근데 아주 전형적인 지식 암기식 수업이죠. 이렇게 수업해서는 전이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네, 전이라는 것은 이제 암세포가 이리저리 전이된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교육에서의 전이는 긍정적으로 쓰이더라고요. 수업에서 배웠던 내용이 운동하면서도 떠오르고 길을 걸으면서도 떠오를 수 있게. 그래서 우리 주변에서 음악의 빠르기를 읽어내고 느낄 수 있는 게 저는 깊이 있는 학습, 전이가 된 수업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그래서 AI 챗봇을 활용해서 이제 논술 수행 평가를 본격적으로 시작을 했는데요. 저는 학생의 성장을 논술 수행 평가로 측정을 했거든요. 이 논술 피드백 챗봇을 링크를 채팅창으로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들어오셔서 스튜던트 액세스에 선생님들의 성함을 적어서 들어오시면 됩니다. 예, 하시는 동안 저는 이제 설명을 이어갈게요. 이 미조 챗봇은 챗GPT-4를 기반으로 사용할 수가 있고요. 좀 특이한 점은 학생들의 질문 내용을 교사가 볼 수가 있고 프롬프트를 사전에 입력해서 특정한 범위 안에서만 질문할 수 있도록 한계치를 딱 정해놓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쓸데없는 질문하면
이 미주가 피드백을 해줘요. 관련된 질문만 하라고. 그래서 수업에 집중할 수 있는 도구입니다. 그리고 오른쪽 보시는 것처럼 등급도 나오는데요. 학생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의미 있는 질문을 하는지 그런 것들에 따라서 등급도 나오지만 저는 이걸 믿지 않습니다. AI가 채점한 걸로 생기부에 절대로 넣지 않고요. 제가 다 판별을 합니다. 그래서 챗봇을 만들면 교사가 굉장히 편할 것 같잖아요. 조수를 둔 것 같고. 근데 저는 더 바빠졌습니다. 왜냐하면 학생의 질문을 계속해서 관찰하고 학생이 어떤 점이 부족한지, 어떤 생각을 끌어내야 하는지를 연구해서 프롬프트로 계속 수정을 했거든요. 예를 들면 지금 보시는 이 화면은 미조로 실제로 했던 학생의 질문과 답변입니다. 제 논술의 주제는 음악의 빠르기와 삶의 관계를 서술하라였습니다. 근데 이 질문에 대해서 이게 M이라고 써 있는 게 학생의 질문이거든요. 자신의 신체와 정신의 컨디션에 음악의 빠르기를 대입을 했어요. 그래서 컨디션이 안 좋을 때는 라르고 매우 느린 속도로 살아가는 게 편하고 프레스토처럼 빠른 속도, 매우 빠른 속도는 체력이 좋을 때 느낄 수 있다라고 썼습니다. 그러면 미조는 제가 프롬프트에 뭐라고 넣었냐면 칭찬부터 하라고 했어요. 잘한 점을 칭찬을 하고 그 다음 보완점을 말하라고 했는데요. 구체적으로 더 말을 하라고 답을 합니다. 구체적 사례를 추가하면 어떨까요? 그 다음 또 질문하세요. 가만히 내버려 두면 학생들은 그냥 책보 꺼버리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또 질문하게 계속 발문을 합니다. 그랬더니 학생이 프레스토는 왜 나의 활동 에너지를 높일까라고 AI 질문을 다시 또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이제 AI가 답을 하는데요. 첫 번째는 뭐 빠른 리듬이 우리의 심박수에 영향을 준다. 두 번째는 뭐 뇌에서 어떤 화학 물질이 나온다. 세 번째는 빠른 음악이 집중력을 향상시킨다. 이렇게 답이 나왔습니다. 자, 이렇게 답이 나왔을 때 무분별하게 흡수하면 안 되고요. 학생한테 신문 기사를 찾거나 실제 책 찾아보라고 검증하는 활동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이 내용도 책에 썼는데 이 앞에 두 개는 맞아요. 근데 세 번째로 빠른 음악이 집중력을 향상시키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예, 저는 더 혼란스럽거든요. 학생 역시 선별해서 근거를 보강했어요. 첫 번째, 두 번째만 반영해서 학생이 최종적으로 이렇게 논술을 보강합니다. 아까 앞에서의 글보다 훨씬 완성도가 높아졌죠. 예, 이런 식으로 학생은 계속 자신의 생각을 보완할 수 있고 미주어가 자극을 합니다. 제가 가장 인상적이었던 논술 답변을 소개하려고 해요. 정말 날 것 그대로 갖고 왔어요. 처음에는 음악의 7요소 중에 7가지 요소가 있거든요, 음악에. 그 중에 샘여림을 소리의 여리고 샘, 그것을 주제로 논술을 진행을 했었는데요. 어, 이 답변을 보시면 맞춤법이나 뭐 그런 띄어쓰기도 좀 어색하죠. 심지어 그 샘여림을 색여림이라 합니다. 이렇게 쓸 정도의 어느 학생이 수업을 하다가 형광등이 눈에서 탁 켜지는 것을 제가 발견했습니다. 복싱을 하는데 복싱을 할 때 샘열인 비슷한 걸 느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글로 써보라고 했더니 이렇게 썼습니다. 복싱을 할 때 살살 잽을 준다는 게 간 보듯이 주먹을 내는 거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상대 스타일을 살피다가 점점 마지막 라운드 때는 온 힘을 다해서 싸운다는 거예요. 여기서 크레센도의 개념을 학생이 발견했거든요. 제가 이걸 보고서 그날 울 뻔했습니다. 울진 않았고 울 뻔했어요. 너무 감동받아서. 이게 전이었구나. 내가 그토록 찾아 헤맸던 전이가 학생한테 이루어진 것을 발견하고 너무 감탄했고 또 감동받았던 포인트는 개념 기반 수업은 누구에게나 가능하다는 가능성을 받기 때문입니다. 개념 기반이나 IB 탐구 수업이 약간 그 비판을 받는 이유 중 하나가 귀족 수업이다. 좀 똑똑한 학생들, 원래 좀 그러니까 수준이 높은 학생들이 이제 많이 하는 수업이다. 그런 학생들한테나 적합하다라는 그런 비난을 제가 어디선가 글을 본 적이 있는데 그렇지 않았어요. 정말 누구에게나 잘만 촉진하면 자신의 삶에서 찾아낼 수 있다라는 제가 희망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꼭 공개해드리고 싶었고요. 전의를 느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의 책 뒷면에 실은 실제 학생의 답변인데요. 이렇게 AI 챗봇으로 논술 피드백을 받았던 소감을 학생들이 적어주었고,
정말 글쓰기 능력에 도움이 되었고, 정말 대단하고 놀라웠다. AI가 이런 것까지 찾아낸다라는 게 신기했다라는 의견 보내주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AI를 활용한 수업을 통해서 저도 성장하고 학생도 성장하는 경험을 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음악 선생님으로서의 고민이 아주 이렇게 잘 드러나 있는 발표였던 것 같고요. 네. 저 구체적인 내용은 또 저희 책에 자세하게, 상세하게, 나와 있으니까요. 책을 꼭 한번, 네,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다음, 네, 권희선 작가님, 네, 디지털 AI 융합 수업, 평가는 어떻게 해야지라는 주제로, 네,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네. 열렬한 박수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저는 영덕중학교 교사 권인선입니다. 과목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본어고요. 제가 사실은 개인적으로 다른 선생님들께서는 개념 뭐 기반교육과정이라든지 아니면 뭐 성장중심 평가 이런 것을 굉장히 열심히 연구를 하셨어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디지털이라든지 AI 융합 수업에 관심이 많은 편이어서 이런 수업을 하는데 문제는 너무 평가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연구를 해보았고 선생님들께 공유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일단 선생님들 이제 학교 또는 뭐 교육청 뭐 이런 데서 굉장히 많은 뭐 찾아가는 연수도 그렇지만 많은 연수들이 쏟아지고 있을 거예요. 저희가 뭐 튜닝이라든지 이렇게 다양한 디지털 플랫폼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사실은 이런 디지털 도구들을 뭔가 익히는 거에 되게 익숙하게 지금 노력을 하고는 있는데 정작 이런 것들을 통해서 수업은 어떻게 하고 평가는 어떻게 진행돼야 되지에 대한 사실 깊이 있는 연구가 사실 거기까지가 진행되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활용한 수업에 있어서 평가를 어떻게 반영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이 많이 들 것 같은데요. 저희가 사실은 다양한 이 연수들의 제목을 보면은 이런 식으로 많이 보여요. 그러니까 뭐 AI로 뮤직비디오를 만든다든지 아니면은 뭐 광고를 만든다든지 아니면 뭐 챗 GPT를 활용해서 글쓰기 지도를 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다양한 방법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쏟아지고 있는데 정작 제가 조금 이런 것들을 보면서 또는 저도 그런 수업을 하면서 느꼈던 게 이 인공지능 융합 수업 또는 디지털 기반 수업이 다 어떻게 보면은 AI, 디지털 도구가 만드는 건데 이게 실제적으로 아이들의 능력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평가가 가능하냐? 또 이런 디지털 활용 수업을 하고는 싶은데 아시죠? 교실 환경 와이파이 불안정하고 하다가 안 돼요. 뭐 이런 아이들 너무 많잖아요. 이 아이들 수행평가 봐야 되는데 어떻게 반영을 해야 되냐? 그리고 아이들이 뭐 다양한 디지털 도구라든지 뭐 에듀테크를 통해서 뭐 다양한 이런 플랫폼이라든지 뭐 이런 걸 활용을 해서 이런 산출물들을 만들어냈어요. 그러면 이 산출물을 또 평가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많은 고민이 저는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디지털 AI 활용 수업을 평가에 반영하는 것이 너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선생님들하고 조금 저의 수업 사례와 그리고 평가에 대한 실패 사례, 그리고 제가 고민을 하고 나중에 결론을 내린 부분까지 소개를 시켜드리도록 할게요. 예, 저는 작년에 이제 2023학년도, 2023년 5월 달에 중학교 3학년 아이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수업이었는데요. 제가 이제 과목이 일본어라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일본어에서 자기소개 표현을 배워요. 근데 이 5월 달은 이제 갓 글자 배우고,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그런 문장을 배우는 시기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수업이 너무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지루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생성형 AI를 활용해서 뭔가 자기소개 표현을 좀 다양하게 확장을 해보자라는 게 이 수업의 취지였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암기 중심의 수업에서 좀 벗어나서 디지털 도구를 활용을 해서 좀 더 생산적인 활동으로 확장을 해보자라고 생각을 했고, 여기의 수업에서 뭐 나를 소개하는 블로그 글 작성하기라든지 아니면 나를 홍보하는 영상을 만든다든지 뭐 그리고 애니메이션 만들기라든지 이런 다양한 디지털 도구들을 활용을 했는데요. 이 중에서 제가 나를 소개하는 블로그 글 작성하기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안내를 드리도록 할게요.
기존의 자기소개 표현은요, 저희 같은 이제 일본어 갓 초보자 아이들은요, 정확하게 이런 쓰는 연습을 많이 했습니다. 그게 이유가 2015 개정교육과정에서의 그 교수학습 방법을 보시면 바르게 쓰게 한다, 글을 쓰게 한다, 작성한다, 작성한다처럼 뭔가 정확성에 기반된 쓰기 활동이 되게 많았고요. 이 각각의 표현들을 문장으로 정확하게 쓰는 것이 요구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렇게 교과서를 제가 사실은 하나를 이제 아이가 쓴 거예요. 아이가 쓰는 교과서를 이렇게 했는데 네, 이러한 이런 정형화된 이런 쓰기 중심의 또는 같은 문장을 정확하게 쓰는 이런 문장 이런 활동에서 조금 벗어나서 디지털 AI 도구를 활용을 해서 좀 다르게 한번 확장을 해보자라는 취지로 저는 같은 학생이에요. 요 앞에 있는 학생이 했던 활동인데 같은 학생인데 그 아이가 썼던 이 대본 있죠. 이 대본 외에도 좀 다른 표현들을 좀 넣어보고 싶었습니다. 근데 그거를 이제 착안하게 된 게 2022 개정 교육 과정의 지침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2022 개정 교육 과정에서 이 교수 학습 방법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자면 기존에 있는 정확하게 쓰기라든지 아니면은 뭐 정확하게 어떤 표현에 대해서 뭐 익히기라든지 이런 게 중심이 되었다면 2022 개정 교육 과정에서는 뭔가 디지털 텍스트로 이해하고 입력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창작물을 만들고 학생들 간에 소통을 하거나 공유한다든지 이런 다양한 활동들을 예시를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작년에 어떻게 수업을 했냐면 기존에 배웠던 교과서 문장을 디지털 텍스트, 즉 키보드로 작성을 하도록 했고 그리고 이 새로운 부분, 빨간색 부분 보이시죠? 이 부분 같은 경우는 번역기를 좀 활용하도록 했어요, 아이들한테. 그러니까 정말 갓 두 달 글자 배운 아이들한테 이미 배운 정확한 내용을 기반으로 하되 너희가 자기소개 표현을 할 때 좀 더 다양하게 확장하고 싶거나 내가 만들고 싶은 문장이 있으면 번역기를 좀 활용을 해서 한번 써봐라 라고 했고 자기의 취미라든지 특징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아이들이 한국어로 쓰고 일본어로 번역해보고 이런 식의 내용을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이 자기소개라는 게 굉장히 좀 제약사항이 많잖아요. 가족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자기소개를, 자기만의 이런 페르소나를 창작을 하도록 했고, 생성형 AI, 이미지 생성형 AI를 활용을 해서 자신만의 이 캐릭터를 나타낼 수 있는 페르소나를 만들도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활동으로 확장을 해 보았는데요. 이제 지금 잠깐 아이들의 작품을 보여주면 이렇게 패들렛으로 다양하게 활동을 하도록 했어요. 근데 이게 겉보기에는 되게 와 이렇게 그럴싸하게 좀 보이시잖아요. 그런데 제가 이런 수업을 하면서 굉장히 고민이 되었고 되게 많이 걱정을 하면서 느꼈던 게 그 번역기를 사용한 부분이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다양한 확장성의 활동을 위해서 번역기를 사용하도록 했는데 이것을 학생의 언어적 역량으로 볼 수 있는지 그리고 또 평가를 반영하는 것이 맞을지에 대한 고민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연구회 선생님하고 같이 많이 토론을 했었고요. 이 사실은 요거에 대해서 결론을 내리지 못한 상태에서 제가 평가 기준안을 이미 미전에 만든 거였는데 이걸 잠깐 보시면 너무 부끄럽지만 실패 사례입니다. 그 2015 교육과정의 성취 기준을 보시면 뭐 간단한 글을 쓰고 읽고 쓴다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러한 뭐 짧고 쉬운 글을 쓴다라는 성취 기준을 달성하기 위해서 제가 평가를 어떻게 했냐면 디지털 텍스트로 소개글 작성하기 그러니까 쓰기 활동을 넣었는데 이 외에 제가 다른 활동들도 하긴 했는데 이것들을 사실 어떻게 평가를 해야 될지 그러니까 성취 기준에는 부합되지 않는다고 하지만 제가 이렇게 좀 뭔가 다양한 디지털 도구를 활용을 해서 확장한 내용을 어떻게 평가에 반영을 해야 될지 몰라서 좀 두루뭉술하게 그냥 이거 설명하기, 뭐 AI 캐릭터를 활용해서 설명하기 또는 뭐 번역기를 사용해서 설명하기, 한국어를 해석하기 등등 약간의 이런 채점 기준이나 채점 요소를 적는 게 조금 모호하고 좀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고민을 했던 게 어떤 거냐면 내가 왜 이런 수업을 해야 되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왜 제가 도입을 했는지에 대한 근원적인 고민을 해 보았고요.
바로 디지털 리터러시를 안내를 하기 위해서 그리고 아이들한테 소개를 시켜주기 위해서 이렇게 소개를 한 거였기 때문에 디지털 리터러시는 어떤 내용을 갖춰야 되는지를 좀 살펴보았습니다. 저희가 살펴봐야 될 디지털 리터러시의 내용 영역은 이렇게 구성이 되고요. 그다음에 경기도교육청에서는 이제 각각의 디지털 리터러시에서 담아야 될 내용들이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뭐 인터넷 도구라든지 이런 거 소프트웨어를 활용하는 거에서부터 의사소통이라든지 뭐 디지털 콘텐츠를 생성하는 이런 내용들이 포함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러한 디지털 기초 소양을 다루기 위한 수업이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수업에 반영을 해야 되냐 사실 그 부분이 되게 문제였거든요. 그래서 제가 찾아본 게 바로 2022 개정교육과정의 총론 부분이었습니다. 총론에 정확하게 명시가 되어 있더라고요. 교과에 깊이 있는 학습에 기반이 되는 언어수리 디지털 기초 소양을 모든 교과에 함양할 수 있도록 수업을 설계한다. 그러니까 이런 디지털 기초 소양이 왜 해야 되냐라는 것은 그거의 근간이 되는 것은 바로 교과에 깊이 있는 학습이었어요. 해서 제가 내린 결론은 바로 이것입니다. 디지털 AI 활용 수업, 이런 도구 같은 이런 활용 수업은 뭐 에듀테크라든지 디지털 도구를 익히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디지털 역량 교육을 통해서 바로 깊이 있는 학습, 즉 학습자의 삶과 연계된 유의미한 사고와 경험의 확장을 제공해 줌으로써 다양한 고차원적인 문제 해결력을 기를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기존에는 언어 중심의 있던 활동이 번역기를 활용함으로써 아이가 스토리를 창작하고 그러니까 배운 내용을 정확하게 쓰는 것이 아니라 번역기를 사용함으로써 기존에 있는 내용을 좀 더 확장할 수 있었고 스토리를 창작하거나 이렇게 아이들의 언어적 사고가 확장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해서 제가 내린 것은 바로 어떻게 되냐면요. 일단은 이런 같은 수업이지만 평가를 할 때, 기존에는 언어적인 내용의 달성 목표에 약간 초점을 두었다면 여기에 하나를 더해서 디지털 기초 소양 이런 교육을 통해서 깊이 있는 학습을 달성했는지도 마찬가지로 평가에 넣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역량으로 언어적 사고가 확장이 되고 또 깊이 있는 학습을 실현할 수 있는지를 두 개를 같이 초점을 두었고요. 이 두 가지를 보면서 제가 평가 요소를 도출을 할 때 사실 감을 잡기가 조금 어려웠는데 리튼하고 계속 질문을 하면서 조금 감을 잡을 수가 있었어요. 근데 질문이 제가 나를 소개하는 블로그글 작성하기라는 거에 대해서 평가 요소 두 가지를 좀 제시를 해달라고 했고 이 두 가지는 일본어 교육과정에 있는 청취 기준과 그리고 디지털 소양 요소, 제가 넣고 싶어 하는 이 소양 요소 이 두 가지를 반영을 한 평가 요소를 좀 제시를 해달라라고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답변을 좀 공유를 해드리자면 여기 있는 언어적인 뭐 글을 작성하기와 그리고 디지털 요소에 대해서 블로그글 작성하기로 평가 요소를 도출을 해 주었고요. 저는 이것을 참고하여 언어적인 것은 자기소개 글 작성하기로 하였고 두 번째 디지털 요소에 대한 평가는 자기소개 블로그 글 제작하기로 평가 요소를 결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성취 수준과 성취 기준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이 이제 고민을 해 보았는데요. 이렇게 각각의 이제 루틴을 통해서 각각의 다양한 참고 사례를 얻을 수가 있었고요. 이 결론적으로 이렇게 결론을 내렸는데 제가 선생님들께도 아까도 이제 다양한 이런 유사한 질문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저희가 디지털 도구라든지 뭐 리튼이나 챗 GPT를 통해서 이런 루브릭을 설계를 할 때 좀 주의해야 될 점을 조금 말씀을 드리자면 먼저 교사가 어떤 것을 평가를 할 건지에 대한 성과 평가의 설계 방향을 구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생성형 AI가 질문을 할 때마다 답변이 좀 달라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면 좀 여러 번의 시도를 통해서 내용을 교사가 스스로 선별을 하고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아까 오한나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몸통은 교사가 이끌되 그 위에 AI는 날개로 활용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결론입니다. 저희가 이 디지털 AI 수업을 하는 이유가 사실은 교과의 성취 기준을 달성을 하고 거기에 플러스 디지털 소양 내용 요소를 다루기 위함이었어요. 그래서 디지털 AI 도구는 다양한 교과의 학습 목표를 확장하는 데 있었고요. 이를 통해서 깊이 있는 학습을 달성하는 것이 저희의 목표였습니다. 그러니까 디지털 AI 수업이라는 것은 역량을 키우는 학습으로서의 평가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평가 자체가 학습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저의 발표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권인선 작가님 발표 잘 들었습니다. 네, 다음 순서는 저거든요. 네, 그러면 제가 화면을 공유하고 발표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번에 이제 공저로서 여러 선생님들이 참여하셨는데요. 이 중에 이제 초등학교 선생님도 계시지만, 이제 이게 중학교에서 뭐 역사와 사회도 가르치고, 또 과학도 가르치시고, 또 이렇게 외국어, 일본어도 가르치시고, 이제 어, 음악도 가르치는 다양한 교과의 군들이 모여서 이렇게 연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이 책에서 저기 페이지 보이시죠? 48페이지부터 56페이지. 네, 이 페이지에 그 이주 배경 학생을 좀 제가 다뤘습니다. 네. 우리가 흔히 뭐 다문화 학생이라고 많이 이렇게 말들을 하고 있죠. 근데 최근에 교육부에서는 다양한 이런 배경을, 이주 배경을 가진 학생들로 지금 점점 전환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저희가 다문화라가 것이 이제 입에 많이 있는데 이제 선생님들도 이주 배경 학생으로 이렇게 좀 같이 혼용해서 또는 이제 앞으로 이주 배경 학생이라는 용어를 써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그래프 보시는 것처럼 상당히 빠른 속도로 네, 이주 배경 학생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네, 이것은 저희 학교의 명렬표입니다. 네, 2016년부터 한 반에 한두 명 정도의 이주 배경 학생들이 보이더니 어느덧 저희 학교는 한 반에 거의 절반 정도 해당하는 학생들로 네, 이렇게 학급이 채워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주 배경 학생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이 수업이 어떤 게 있을까 이걸 고민하면서 연구를 했던 그 결과물들을 이제 책에 좀 적어봤고요. 그래서 이제 저는 2021년부터 구글 클래스룸으로만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이렇게 워크북을 제본해서 학생 나눠줬는데 그게 현재 큰 의미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네, 클래스룸으로 이렇게 이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오늘 선생님들과 이 클래스룸에서도 특히 기준표 만드는 거 또 이걸 통해서 학생들에게 어떻게 피드백과 채점을 주면 편안할 수 있는지 이것을 제가 시연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네, 제가 그래서 클래스룸을 이렇게 미리 좀 준비를 좀 해놨습니다. 네, 이렇게 출강 기념, 네, 북토크라고 해서 네, 이렇게 하나를 만들어 봤는데요. 네, 저는 이 클래스룸의 장점이 뭐냐면 학생들에게 이런 자료를 좀 이렇게 주기도 쉽고요. 또 과제를 수업하기도 좋고 또 거기에 또 피드백도 또 평가도 하기가 너무 좋은 LMS 도구라고 생각합니다. 네, 여기에서 아마 뭐 클래스룸은 좀 많이 이제 사용하셔서 그 기능을 아실 텐데요. 저는 그 중에서 이 기준표를 꼭 만들어 쓰시는 것을 추천드리고자 합니다. 네, 과제를 이렇게 만드실 때 그냥 이제 과제를 배부하지 마시고요. 네, 여기 이제 보시면은 기준표라고 하는 메뉴가 있어요. 네, 기준표. 네, 아마 이거를, 이런 게 있었나? 처음 보시는 분도 계실 텐데요. 사실 상당히 간단합니다. 네, 여기 보시면 기준표 만들기가 있고, 또 기준표 만든 것을 또 다시 새로 쓸 수도 있고요. 스프레드시트 갖고 올 수 있습니다. 네, 제가 일단은 간단하게 기준표 만들기를 한번 눌러봤더니,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네, 제목. 우리가 흔히 그 수행평가라고 한다면 영역이 되겠죠? 배점, 네, 등급은 뭐 상중하 또는 뭐 우수, 보통, 미흡, 그리고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이 등급을 받는지 이런 것들만 입력해 주시면 되고요. 네, 이렇게 오른 가로와 세로로 이런 식으로 추가를 해주시면 됩니다. 네, 제가 시간 관계상 하나 좀 미리 만들어 왔는데요. 네, 이렇게 만들어 보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이제 기준표를 재사용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네, 여기서, 네, 이거를 한번 제가 기준표로 한번 불러와 볼게요. 네, 이런 형태입니다. 네, 마치 우리 그 평가계에 제출하는 네, 그 채점 기준표, 수행평가 기준표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네, 이렇게 이제 평가의 영역, 그다음에 점수, 등급, 그리고 이렇게 설명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밑으로 추가하시면서 네, 이렇게 기준표로 네, 만드시면은 나중에 채점할 때 상당히 좋고요. 네, 그러면 학생들은 어, 이런 기준표가 제공되었을 때 어떻게 보여지는지도 제가 좀 보여드릴까 합니다. 네, 이거는 이제 학생으로 참여한 교사의 클래스룸이고요. 네, 지금 이제 과제가 하나 이렇게 배부가 됐습니다. 여기서 제가 과제 안내 보기로 좀 더 자세히 볼게요. 그랬더니 네, 이게 지금 보여지시는 화면이 학생의 화면인데요. 네, 여기 기본적으로 어떤 영역에 수행평가를 한다라는 설명이 되어 있죠. 네,
특별히 제가 오늘 저녁 8시에 수행평가 하는 걸로 시간을 안내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게 좀 전에 기준표를 만든 건데요. 네, 여기 보시는 것처럼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2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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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점 영역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네, 이 기준표를 클릭해 보면 이렇게 상세한 기준들이 제시가 됩니다. 그래서 이 수행평가를 함에 있어서 학생들이 이 기준표를 먼저 파악하고 네, 이제 수행평가를 진행하면 되거든요. 저는 이 책에서 투닝을 활용한 네, 역사 웹툰 만들기를 과제로 지난 1학기에 이제 수행평가를 실시했고요. 2학기에는 깃 마인드란 도구를 갖고 네, 이렇게 마인드맵 만드는 학습 정리하는 수행평가를 지금 실시를 다 했습니다. 네, 그래서 네, 이것도 제가 예를 들어서 학생이 어떻게 과제를 제출하고 그리고 이제 교사로부터 피드백을 받는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네, 뭐 링크로 과제를 교사에게 제출하면 되는데요. 이 구글 클래스룸의 장점이 이런 거더라고요. 사실 우리가 이제 학생이 잘 만든 작품을 이렇게 딱히 받을 만한 도구가 많지 않아요. 뭐, 물론 패들렛으로도 보낼 수도 있고, 뭐, 교사의 개인 이메일도 있겠지만, 클래스만한 게 없습니다. 네, 지금 이렇게 학생이 자기가 만든 작품을 링크로 교사에게 제출을 했고요. 그래서 네, 교사 화면에서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네, 이렇게 제출이 되었다라고 표시가 되고 있죠. 네, 그럼 이제 교사는 이 과제를 네, 채점하면 됩니다. 물론 그 전에 저는 어떤 작업을 하냐면은 네, 요 학생이 이제 이렇게 제출한 거에서 네, 요 링크를 열면은 네, 그 마인드맵으로 작성한 과제가 보입니다. 이 안에다가도 이제 피드백을 줄 수 있고요. 또는 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요 하단에 비공개 댓글 있죠. 이곳에다가 꾸준하게 이제 보통 한 학생당 3개 이상의 피드백을 주고 있거든요. 그럼 학생들이 요거를 확인하면서 네, 이렇게 피드백을 이제 통해서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뭐 예를 들면은 뭐 중국의 네, 근대화 운동의 뭐 구호를 네, 꼭 넣어주세요. 네, 이렇게 이제 제가 학생에게 피드백을 주게 되면 이렇게 이제 학생 이게 교사의 피드백이 보이죠. 그리고 또 이 구글 클래스룸의 장점이 뭐냐면요. 저희 학교는 주로 러시아어를 쓰는 그 외국 학생들이 많거든요. 그 학생들도 네, 요 번역 기능, 네, 이 번역 기능을 통해서 자신의 언어로 네, 저희는 러시아어 쓰는 학생들이 많아요. 그럼 이 학생이 이런 식으로 교사의 피드백을 네, 보게 됩니다. 그래서 좀 언어적인 장벽도 좀 사라지는 네, 그런 것도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제가 채점을 좀 한다고 하면요. 네, 이렇게 이제 영역을 보고, 아, 이거는 잘했고, 또 이거는 미흡하다. 이렇게 하면은 최종 점수가 95점이 되죠. 네, 그럼 마지막으로, 네, 뭐, 멋진 마인드 맵입니다. 네, 이런 식으로 학생에게 최종적으로 피드백을 주고, 이 과제를 돌려주게 되면, 네, 학생은 이 과제를 네, 이렇게 확인하게 됩니다. 보이시나요? 네, 보통 저희가 학생들이 수행평가를 과제를 하게 되면 그 결과를 바로 알기가 어렵죠. 하지만 네, 이 구글 클래스룸에서는 이렇게 바로 자기 점수를 확인할 수 있고요. 또 내가 왜 어떤 영역에서 조금 부족한 점수를 받았는지를 네, 이 채점 기준표를 열어가면서 아, 내가 이 부분이 좀 부족해서 점수가 좀 떨어졌구나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피드백을 주시면은 상당히 좋은 그런 과정 중심 평가 수업을 하실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그 사전 질문에 올라온 내용 중에 몇 가지를 또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저희 학교에는 이 다문 학생들의 비중이 상당히 높거든요. 네, 그래서 이 학생들을 위한 이제 꿀팁 중에 하나가 그 수업 영상 하단에 이런 자막을 넣어주시면 좋습니다. 네, 브루라는 이 프로그램을 쓰시면 되는데요. 네, 브루 홈페이지에서 이 페이지에서 프로그램 다운 받으시고 설치를 하신 다음에 네, MP4 그 영상 파일이 필요합니다. 네, 그거를 이제 불러오신 다음에요. 되게 간단합니다. 네, 이 브루라는 프로그램은요, 이제 자동으로 그 영상의 음성을 추출해주는 그런 프로그램이거든요. 그리고 나서 여기서 네, 해당하는 그 번역을 네,
저희는 러시아 학생들이 많아서, 러시아어 쓰는 학생들이 많아서, 러시아어로 이렇게 추가하게 되면, 네, 이렇게 한글과 러시아어가 자막으로 제공이 되거든요. 여기서 기본 자막을 끄게 되면 한글은 사라지고 러시아어만 남게 됩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동영상을 변환하게 되면 네, 이렇게 수업 하단에 네, 외국어 자막을 쉽게 넣을 수가 있습니다. 네, 한 가지 더 보여드리고 싶은데요. 네, 선생님들 저희 MS 오피스 어떤 거 쓰시나요? 뭐 예전 거를 쓰시는 분들은 아마 버전이 뭐 오피스 2019 정도에 머물러 계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 오피스 365로 업그레이드를 하시게 되면 네, 교사 실시간 번역을 제공해 줍니다. 네. 선생님들, 내일 학교에 출근하셔서, 이 문서함에다가 오피스라고 검색해 보시면, 네, 각 시도 교육청에서 이렇게 이제 오피스 365 프로그램을 제공을 해주더라고요. 네, 네, 그, 충청남도, 제가 소속되어 있는 충청남도에서도 이렇게 이제 오피스 요 프로그램을 이렇게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것을 나중에 이제 계정을 생성한 다음에, 네, 이렇게 로그인 하셔서 네, 이렇게 이제 365로 업데이트를 하시게 되면, 네, 제가 이 화면을 보여드릴게요. 저도 그 전에 썼을 때는 이게 없었습니다. 요 슬라이드 쇼에 요쪽 파트가 없었거든요. 근데 이게 365로 업데이트 하니까 요게 생겼습니다. 네, 여기서 이제 팁을 알려드릴게요. 선생님들 내일 학교에 출근하셔서 365, 오피스 365로 업데이트 꼭 하신 다음에 여기 상단에 보시면 항상 자막 사용하기를 체크하신 다음에 그 아래쪽에 보면요. 이런 게 있습니다. 음성 언어. 지금 제가 말하는 건 한국어고요. 이것을 러시아어로 변형해주고 싶다. 그리고 이거는 뭐 슬라이드에 위에 보였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체크만 하시면은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제가 보여드릴까요? 네. 네, 저는 오늘 선생님들과 함께 북 토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러시아어로 지금 상단에 뭔가 막 뜨고 있죠. 네, 이게 지금 실시간으로 번역이 되고 있는 겁니다. 정말 신기하지 않나요? 네, 마치 교실에 통역해 주시는 네, 이중원 선생님을 모시고 그런 수업하는 느낌이 듭니다. 네, 지금 여기 이제 러시아어여서 아마 이게 뭐 맞아 틀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저희 이제 학생들한테 이렇게 피드백을 받아본 결과 한 85% 이상의 정확도를 보여주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PPT에 저 지금 자막 기능을 예, 활성화시켜서 그냥 편하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렇게 해당 언어로 뭐 중국어가 됐던 일본어가 됐던 베트남어가 됐던 저희처럼 러시아어가 됐던 저렇게 상단에 실시간으로 번역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혹시 학교에 이주 배경 학생들이 많은 학교에서는 이런 기능들을 활용해 보시면 좋고요. 역시 또 이거에 대한 내용들은 이 책에서 또 이렇게 소개가 되어 있으니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제가 간단하게 발표를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0분이 정말 후딱 지워둔 것 같고요. 네, 다 지워됩니다. 지금 요거 옛날에 만들어 온 PPT에다가 업데이트한 것 뿐인데, 네, 메뉴 똑같은데 아까 설명드린 대로 요것만 좀 더 이렇게 활성화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희 이제 2부, 이렇게 이제 마무리가 되었고요. 네, 3부로 넘어가기 전에 이벤트 당첨자 한 번 더 소개해드리고, 네, 마이크를 3부로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2부 그 이벤트 당첨자는요, 오지원 선생님입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네. 아까 보니까요, 이 채팅창에 적극적으로, 특히 다른 사람이 이렇게 뭔가 좋은 일 생겼을 때 막 박수를 보내시더라고요. 전 이런 분들 사랑합니다. 네, 그래서 오지원 선생님께, 네,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저는 이제 사라질 거고요. 네, 3부, 네, 선생님께 네. 마이크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3부입니다. 벌써 어느덧 시간이 8시 반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네, 저희 뭐 빠르게 진행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3부에서는 이제 소민영 선생님께서 요즘 선생님들 사이에서 관심 주제이시죠. 사회정서학습 SEL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거고요. 그다음에 조보현 선생님께서 성장 중심 평가 활용 도구인 다했니 다했어요에 대해서 실현을 해 주실 예정입니다. 이번에도 많은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소민영 선생님 준비되셨죠? 네. 네, 발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이번에 평가 AI로 날개를 달다해서 사회정서 학습에 관련해서 쓰게 된 소민영입니다.
제가 북토크 콘서트에서 어떤 얘기를 할까 고민을 하다가 이런 차례를 좀 만들었는데 제 이야기를 이제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서 이 연구를 시작하면서 가장 시행착오를 많이 겪은 사람 중에 한 명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앞서 시작하기에서 말씀하셨듯이 지미정 선생님께서 3분의 1 이상은 개념 기반 교육과정에서 두 손 두 발 다 들었다고 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저였습니다. 저는 다양한 도구를 쓰고 있는데 마음에 확 들어오는 것을 발견하지 못해서 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민을 하기 시작했어요. 이 평가를 하기 위해서. 근데 저라는 교사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니까 저는 아이들의 글을 읽는 게 가장 즐거웠고, 저희 반에서는 아직도 두 줄 쓰기라든지 주제 글쓰기 같은 것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활동들을 통해서 좀 내성적이거나 아니면은 표현을 많이 하진 않지만 그 아이 속에 있는 깊이 있는 그런 세계를 알게 되는 게 가장 즐겁더라고요. 그리고 또한 저라는 사람은 에듀테크 도구에 대한 맹목적인 믿음을 좀 경계했는데 앞서 저희 선생님들께서도 다들 교사가 결국엔 본질이다라는 얘기를 이 토크를 통해서 계속 해주시고 계신 것 같아요. 저 또한 초등학교 단계 아이들 발달 과정상 손을 많이 쓰는 걸 더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고민을 하던 저에게 들어왔던 것이 예전에 저의 그 신규 시절에 저희 부장 선생님께서 교우관계 조사도를 한번 해보는 게 좋겠어 하고 저한테 소개를 해주셨는데 그 종이 파일이 떠오른 거예요. 이 생활지도와 인성교육을 접목시킬 때 에듀테크를 도입한다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해서 손으로 수기로 늘 점수를 매기고 정리하던 것을 아예 구글 설문지를 해보는 게 어떨까라는 게 저의 연구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연구를 하면서 저희 연구하셨던 선생님들께서 사회정서학습이라는 것이 요즘에 좀 떠오르는데 같이 연결지어도 좋을 것 같다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을 공부하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공부했던 사회정서학습은 정말 저에게 굉장히 큰 이거다라는 생각을 하게 만들어준 그런 개념이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인성지능법이라는 것이 교육계 법으로 나와 있는데 이렇게 인성교육과 생활교육을 법제화하는 나라가 몇 없다고 해요. 그런데 이 사회정서학습은 미국에서 시작이 되었어요. 이 카셀이라는 이 단체가 미국에 있는 단체인데 거기서도 2000년대 초반에 아이들이 너무 적응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사회적으로 이 친구들이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학문이 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시작됐다고 하더라고요. 이 사회정서 학습은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특히 이 생활지도 쪽을 고민하시는 선생님들께는 뭔가 심금을 울리는 그런 단어들이 많은 것 같아요. 건강한 정체성, 감정을 관리, 타인에 대한 공감 이런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저희 아이들과 함께 공부를 해보자라고 마음을 먹었고 어떻게 공부를 하는 게 좋을까라고 고민을 한 끝에 여러 논문이나 연구하셨던 분들의 자료를 참고하였는데 이 사회 정서 역량 자체를 공부하는 시간을 따로 할애하던지 아니면 다른 다양한 교과 안에서 조금씩 그 역량을 녹여내서 가르치는 방법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중에서 사회 정서 학습과 역량을 확실하게 아이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전자를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이들과 이렇게 사회정서 역량이 무엇이 있는지 저희 책에 제가 좀 담아놨는데 기초학력 개발 그 학습 사이트 꾹꾹에 있는 20문항짜리 간이 검사지가 있어요. 그걸 먼저 보여주면서 간략하게 사회정서 역량이 이런 것들이 있다. 우리가 모둠별로 한번 설문지를 만들어 보자 라고 하면서 아이들과 설문지를 직접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만든 설문지가 어떤 것들이 있었냐면 아이들이 모둠으로 만든 게 이렇게 링크를 타고 가시면 저희 아이들이 만든 거예요. 모둠별로 자기 인식, 그리고 자기 관리, 이건 다 나에 대한 이야기죠. 이 문항에 대한 것도 저희 아이들이 6학년인데 6학년 수준에서 이렇게 만들더라고요. 그리고 사회적 인식, 너와의 관계, 관계 관리라는 역량을 또 이렇게 만들었고 마지막으로는 궁극적으로는 책임 있는 의사결정이라는 역량까지 함께 배웠게 되었습니다. 책임 있는 의사결정이 이 설문지 같은 것들을 하면서 아이들이랑 되게 많은 이야기를 했는데요. 친해지고 싶은 친구에게 서슴지 않고 말을 걸 수 있니? 라고 물어봤을 때, 잘해요. 근데 저는 잘 못해요. 이렇게 되게 다양한 그런 반응들이 갈리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아이들과
그러면 이걸로 직접 너희가 만들었으니까 우리 같이 설문지를 직접 우리가 평가를 해보자 해서 저희 반 아이들이 24명이었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응답을 했어요. 응답하고 나서 저는 그것을 구글 설문지로 수합을 했으니까 시트에 제가 100분위로 환산을 해서 각각의 아이들에게 우리가 만든 설문지에서 너는 100점 만점에 62.9점이 나왔어. 이렇게 알려주었습니다. 이걸 가지고 이렇게 해서 끝나게 되면 저희는 이게 과정 중심, 성장 중심 평가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걸로 도덕과와 연결을 지어서 성찰 일기를 써보게 하였어요. 6학년 과정에 성찰 단원에 있는데 한 아이가 쓴 걸 가져왔습니다. 평가 결과를 쓰게 하고 나의 사회정서 역량을 분석했어요. 그래서 나는 이런 강점이 있고 이 부분은 사회정서 역량이 부족하니까 이것을 좀 이렇게 길러보겠다. 내가 더 알아봐야 될 걸 정리했는데 이때는 퍼플렉시티 AI를 이용했습니다. 초등 단계에서는 리튼 같은 것들을 쓰는 것은 열량 제한이 있어서 저는 퍼플렉시티를 쓰는 걸 되게 좀 선호하는 편이고요. 그리고 아이들한테 이걸 그대로 복사 붙여넣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 중에서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을 가져오게 하고 그 중에서도 그 아이가 왜 이거를 그렇게 선택했는지를 하이라이트 칠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아이들의 메타인지가 조금이라도 활성화되기를 바랐습니다. 그렇게 해서 4주에 걸친 아이들의 이야기가 펼쳐졌고요. 마지막에는 프로젝트를 마치며 나에게 쓰는 편지로 마치는 이런 평가를 했는데 이 평가를 통해서 아이들이 어떤 얘기들을 많이 했냐면 우선 저희 반에서 아직까지도 이제 막 수업 시간에 딴소리를 하는 친구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딴소리가 재미없는 얘기거나 아예 관심이 없는 얘기여서 생뚱맞은 소리를 하는 아이들이 있었는데 아이들이 사회적 인식이라는 역량 중에서는 반 아이들이 좋아하는 것과 싫어하는 것을 너가 알고 있니? 라는 문항이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이런 것도 내가 알아야 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달은 아이들이 있었고 그 결과 사회적으로 이런 것을 인식해야 되는구나 하는 필요성과 그것을 개발하고자 하는 마음이 길러졌다고 저는 느꼈습니다. 그리고 책에서 제가 많이 담지는 못했는데 교우관계 조사도를 구글 시트에 사용한 것에 대해서도 좀 자세하게 풀까 해요. 이 부분은 저희 반 아이들이 매달 이렇게 설문을 한 것인데요. 1점부터 5점까지 3점은 보통인 친구, 5점은 가장 친한 친구, 1점은 안 친해지고 싶은 친구 해서 나 자신에게는 5점 만점에 5점을 주고 나머지 친구들이 이렇게 점수를 매긴 그런 결과예요. 제가 책에선 이렇게 간단하게 실었는데 실제로는 이렇게 다달이 검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구글 시트에 있는 함수 기능을 이용해서 순위도 매기고 평균도 내보고 총합도 매겼는데요.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사실은 이 아이들이 다른 아이들에 대해서 얼마나 마음이 열려 있는지를 알 수가 있었고 특히 뭐 1번 같은 친구는 다른 아이들에게 조금 소극적인 모습이죠. 평균이 3점인데 그것보다 개방도가 좀 떨어졌잖아요. 그래서 먼저 다가가는 걸 좀 못하는 친구들도 알 수 있었고 아니면 반에서 회장이나 부회장을 하는 친구들은 아까는 여기 있는 가로줄은 아이들이 다른 아이들에게 준 점수고요. 이 세로줄은 내가 받은 점수인데 받은 점수가 높은 아이들은 보통 임원을 한다든지 인기가 많은 이유들이 좀 있더라고요. 또는 이 설문조사 결과 다른 아이들에게 되게 폐쇄적인 그런 모습을 보이는 아이들도 있었는데 다른 아이들에게 막 1점, 이 학생 19가 학생 뭐 4나 학생 6에게 1점씩을 주었잖아요. 근데 유독 1점을 많이 준 아이가 있어요. 이 아이는 남학생인데 굉장히 좀 남성적인, 그러니까 좀 뭔가 외향적이고 남자애들이라고 뛰노는 걸 좋아하는 아이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다른 성별에 대해서 좀 폐쇄적인 태도를 갖게도 되더라고요. 이렇게 뭔가 유의미한 결과들이 있어서 그것을 해석하고 그것에 대해서 같이 생활 지도를 하는 것에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다달이 한 결과 이 개방성이 줄어드는 아이도 있고 높아진 아이도 있는데 그것을 통해서 그 아이의 또래 관계를 조금이라도 알 수가 있었고 좀 적재적소에 제가 좀 도움을 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걸 할 때 경계할 점은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이 정성평가와 함께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정량평가는 누군가에게 점수를 잣대를 들이댄다는 느낌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때는 이렇게 정량평가를 했었습니다. 네,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이것은 저희 그 동학년회에서도 공유를 해드렸는데 정말 뜨거운 반응이 있었어요. 그런데 좀 아쉬운
점은 이게 좀 함수 쓰는 게 좀 어려워서 아마 그 부분에서 다들 좀 어려움이 있으실 수도 있는 것 같은데 저희 책에 제가 영상으로 설명 자료를 좀 넣어놓기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집필을 하면서 저 혼자 한 것이 아니라 저희 집필 같이 하셨던 선생님들께 그리고 제 동료 교사분들께 선배 교사님께 너무 많은 도움을 얻었고 생활지도 하시는 분들께도 저와 같이 도움을 얻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저희 또 이벤트 해야죠. 3부 이벤트는 정태진 이벤트 선생님. 아닌데? 네. 소연 아닌가요? 저 선생님. 아니에요? 저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도구현 선생님까지 끝나고, 네. 이게 NG, 또 NG. 네. 네. 아니면 제가 사비로 드리겠습니다. 정태진 선생님께서 그 루브릭에 대한 사전 질문도 주셨고, 그다음에 채팅창으로 실시간으로 또 주시고 계셔서 일단 한 분을 제가 선정을 했습니다. 정태진 선생님께서는 권희선 작가님께 DM으로 개인 정보를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 순서로 넘어가서 저희 조보현 선생님께서 준비하고 계십니다. 성장 중심 평가 활용 도구 다인이 다 했어요. 에 대해서 실현을 해주실 겁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초등 중학년 3, 4학년도 쉽게 쓸 수 있는 학급 관리 도구로 다했니 다했어요를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좀 시간이 늦은 관계로 간단하게 소개 드릴게요. 자세한 내용은 책에 있는 내용을 보시면 쉽게 풀어놨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마 초등 선생님들은 많이 들어보셨을 수도 있는데요. 이 다했니 다했어요는 다했니는 교사용이고요. 다했어요는 학생용의 도구입니다. 제가 성장중심 평가를 공부하다가 가장 좀 와닿았던 부분이 우리가 항상 피드백을 하고 학생들에게 도움을 주지만 그게 정말 효과적인 피드백인가 학생에게 도움이 되었나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다고 해요. 뭐 단순 칭찬 잘했어 아니면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은데 이런 단순 칭찬이나 평가하는 말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정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고 학생의 성장을 이끌어주는 피드백인지는 분명하지 않았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자료는 효과적인 피드백의 특징 7가지인데요. 다른 거는 괜찮은데 저는 제가 적시에 그러니까 적절한 타이밍에 학생이 정말 필요한 시간에 피드백을 줄 수 있는지, 그리고 지속적으로 일관되게 피드백을 줄 수 있는지, 이 부분을 저가 고민이 많이 됐습니다. 학생들에게 직접 말로 사실 피드백을 하게 되면, 학생들이 잘 듣나요? 저는 학생들이 저의 말 첫마디와 끝마디만 기억한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이 부분 이게 부족한데? 하고 막 설명을 해주고 마지막에 다시 해와? 라고 하면 부족한데 다시 해와만 기억하고 자기 맘대로 다시 해오더라고요, 아이들이. 그래서 좀 적어주고 싶다. 근데 손으로 다 적을 수 없으니까 어떻게 피드백을 쉽게 하면 좋을까라고 생각했고, 구글 클래스룸 앞서 설명해 주셨던 것도 사용을 해봤는데, 일단 아이들이 로그인 자체를 되게 어려워하고 기기를 사용하다 보면 로그아웃이 자꾸 되거나 막 그런 일들이 생겨서 초등학교 중학년은 아직 영어를 잘 못 쓰잖아요. 그래서 쉽게 좀 로그인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고민하다가 이걸로 다행히 다했어요를 이용해서 성장 중심 평가를 한번 실천해 봤습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화면은 교사용 화면이고요. 이렇게 저희 학급에 들어가면 학생들 명단과 과제 제출 내용이 쭉 보입니다. 학생용 프로그램인 다했어요를 설치하면 학생들은 교사가 부여한 코드를 9자리 입력하고 로그인을 할 수 있는데 이 부분은 선생님이 한 번만 초반에 도와주시면 로그아웃 되는 일이 없어서 편하게 쓸 수 있습니다. 네, 책에서 소개했던 제가 배추인 나비 관찰일지 과제를 내줬던 내용으로 설명을 드리면 이렇게 반복해서 매일매일 할 수 있는 과제를 내주실 때 굉장히 편해요. 날짜를 지정하고 학생들이 해야 할 과제와 뭐 사진, 영상, 구현 자료를 주면 학생들이 쉽게 답변할 수 있습니다. 네, 이게 학생의 화면이에요. 여기서 과제 수가 이렇게 보입니다. 오늘 해야 할 과제는 일단 자물쇠가 풀려 있죠. 이 과제를 눌러서 매일 학생들이 실천했습니다. 네, 이렇게 학생 화면을 보면 선생님이 적어준 과제 설명 아래에 과제를 작성해서 보낼 수 있고요. 선생님은 이 과제를 확인하고 피드백을 적어주거나 아니면 그냥 통과시켜 줄 수도 있습니다. 책에도 실렸던
한 학생의 답변 내용이 피드백을 통해서 성장하는 모습을 제가 이제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처음에 학생이 첫날 적은 내용을 보면 일단 줄 구분이나 어떤 분류가 안 되어 있죠. 자신이 관찰할 내용에 이런 거에 대한 거를 피드백을 해주고 학생들이 한 일주일 정도 후에 답변을 보면 이 답변 내용이 훨씬 자세하고 조금 더 부족한 내용을 스스로 보완하려고 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학생들한테도 이러한 피드백 방법이 와 닿았는지 제가 궁금해서 학생들의 반응을 분석해 봤는데요. 학생들 역시 이렇게 피드백을 적어주는 게 본인한테 도움이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 이게 도움이 되었니? 라고 하니까 선생님이랑 1대1로 말로 피드백 받는 상황은 많이 긴장된다고 해요. 기억도 안 나고. 근데 이미 쓰자마자 선생님이 어떤 부분을 고쳐야 될지 알려주니까 바로바로 반영할 수 있어서 본인이 도움이 됐다. 그래서 그 덕분에 좋은 평가 결과를 받게 됐다라고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 부분은 유료 기능이긴 하지만 학생들이 제출한 과제 내용을 모아서 AI 쫑아리로 나이스 평가 입력할 때 조금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도구도 함께 있습니다. 물론 AI가 생성해 주는 거라서 그대로 긁어다 쓸 수는 없지만 내용을 살펴보시면 학생들이 제출했던 과제 내용을 바탕으로 그 내용을 바탕으로 구성해서 써있기 때문에 이 학생이 어떻게 과제했지 할 때 다 살펴볼 필요 없이 이 내용만 봐도 이 아이가 이 부분을 잘했었지라는 거에 도움을 얻을 수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는 제가 다른 선생님들과 얘기 나눠보면서 어떻게 활용을 하면 좋을까 그런 부분을 적용해 봤어요. 제가 했던 것처럼 관찰 일지나 어떤 독서 일지 같은 매일매일 적는 방식의 그런 일지로 활용을 할 수 있고 또 우리 반에 학급 미션을 주는 경우가 있죠. 뭐 방학 중에 본인이 어떤 실천하고 그거를 사진 찍어서 인증해서 올리는 과제를 내주실 수도 있고 아니면 매일매일 운동하는 미션을 내줄 수도 있고 그런 미션을 학생들이 본인 핸드폰이나 태블릿으로 쉽게 기록할 수 있고 선생님이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어서 학생들의 동기 유발에도 도움이 되고 선생님이 한눈에 관리하기 편하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 노명호 선생님은 네, 아직 못 하셔서 네. 네, 넘어가죠. 그럼 저 이벤트 해도 되는 거죠, 이제? 네. 하면 되나요? 네. 네, 하세요. 네. 이벤트는 이번 3부에서 되게 3부뿐만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저희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맑음샘 선생님께 드리겠습니다. 맑음샘 선생님께서는 저희 권희선 작가님께 DM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4부로 넘어가야 되는 거죠? 네. 네. 4부는 네. 제가 네. 갑니다. 예. 예. 우선은 중간중간에, 선생님들 이제 들어오셨던 분들이 거의 끝까지 자리 지키고 계시거든요. 네,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제 종료하면서 이제 질문 들어왔던 것 중에 답변이 되지 않았던 부분 답변 드리고, 그리고, 네, 남은 이제 커피 쿠폰은 이제 종료할 때 후기 남겨주신 분들께 또 남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지금 남아있는 질문이 개념 기반과 관련되어 있는 이런 질문들이에요. 저도, 이게 진짜 어려운 부분인데, 우선 아까 전에, 어떤 분께서, 그래서 의자가 개념이냐. 저도 이거에 대해서 한 3개월 정도 계속 이 생각이 머물렀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좀 해결하고 넘어가야겠죠. 그러니까 제가 내린 결론을 말씀드릴게요. 선생님들이 이게 납득이 되면 그렇게 이렇게 생각하시고 네, 수업을 진행해 나가시면 될 것 같아요. 우선은 의자는 개념이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첫 번째, 지금 선생님들이 앉아 계신 의자, 이 의자라고 얘기했을 때 그건 개념이 될 수 없어요. 구체물이죠. 정확히 어떤 걸 지목하는. 그런데 이런 상황이죠. 그냥 일반적으로 앉을 수 있는 도구라고 이렇게 개념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어떤 집에서요, 옛날 어렸을 때 썼던 책상을요, 이제 애들이 다 커가지고 못 쓰네? 근데 이거를 의자 용도로 계속 쓴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렇게 다른 나라에 있는 사람이 그렇게 쓰는 걸 보면서 우리는, 저거가 의자구나. 이 집에선 이게 의자구나라고 이해하게 되죠. 그러면서, 이게 지구 반대편에도, 그리고 이제 과거에도, 미래에도, 이렇게 이제 하는 이런
모습을 보면, 그래, 의자라는 거는 그냥 일반적으로 내가 사람들이 앉는 용도로 쓰는 도구면 의자야. 이게 바로 이제 저는 이렇게 생각할 때는 이 의자는 개념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의자를 이제 선생님들이 좀 정립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엄청 이제 어려운 질문들 이제 아까 전에 선생님들 댓글창 보시면 네, 그 댓글 한 번만 복사해서 넣어 주시겠어요? 네, 제가 이제 프레젠테이션으로 마지막 이제 개념 기반 교육 과정은 저도 계속 탐구하는 중이고, 솔직히, 그리고 제가 이제 생각하기에 3년 정도는 계속 해야겠구나 이 생각하고 있어요. 이제 하고 있는데, 제가 이제 한 흐름을 다시 한번 좀 한번 정리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개념 기반 교육 과정이 필요하다고 납득하게 된 게 바로 이 지식 2배 증가 곡선 때문이었어요. 이거를 접하고 나서 결국은 20세기 이전에는 지식이 2배 되는 데까지 결국 우리가 가르치고 있는 주제와 사실들이죠. 이런 것들이 이제 2배가 되는데 100년이 걸렸던 거예요. 오래 걸렸죠. 어쨌든 태어나서 죽기 전에 2배가 되진 않았던 거죠. 그런데 45년대 보면은 25년으로 줄어들고 82년쯤 보니까 이게 지금 보면 이게 12개월, 13개월 그리고 이제 요즘 최근에는 거의 이제 네, 이게 시간이고, 뭐, 보면 2030년대에는 3일마다 이제 계속 2배씩 늘어날 걸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서, 이제 더 이상 사실을 중심으로 가르치는 거는 아이들의 미래에 정말 위험한 행동이 되겠구나라고 이제 생각을 하게 된 거고요. 그리고 이제 사실과 주제는 전이되지 않는다는 거죠. 저희가 이제 6.25 전쟁을 배울 때 6.25 전쟁이란 주제를 아이들한테 6.25 전쟁이 언제 일어났고 그리고 어떤 과정으로 이제 했어. 기본적으로 우리는 이 아래에 있는 주제와 사실을 중심으로 이제 계속 가르쳐 왔거든요. 근데 이런 지식들이 너무 많은 이런 시대에 폭발적으로 이제 증가하는 시대에 우리 아이들이 살고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더 이상 이런 작은 단위로 이제 교육하는 것이 이제 한계에 부딪힌 시대구나. 이게 효과를 이제 장담할 수 없구나라고 생각해서 이 개념적. 그래서 학생들이 이제 아까 얘기했잖아요. 의자에 대한 개념을 얘기를 해주면 어떤 의자를 갖고 와도 학생들이 그게 의자인지 아닌지를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요. 그 이유를.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일반화시켜서 학생들이 이제 이해를 통해서 자기의 삶 속에서 그거를 이제 사고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이제 길러주는 게 가장 핵심이고요. 어, 그러면서 이제 개념이라는 게 이제 교육학적으로 합의됐느냐라고 하는데 대부분 보면 우리나라에서 지금 이게 개념 기반과 관련돼서 이야기를 하는 거 보면 이 결국 에릭슨이 이제 정의 내린 개념의 이제 정의를 바탕으로 지금 네 계속 이제 어 계속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는 걸 보이고요. 그리고 개념이 중요하다는 거는 에릭슨뿐만이 아니라 세계적으로 많은 학자들이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저도 이제 듣고 있고 많은 학자들의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결국은 이제 일반화가 중요하다가 아니라 일반화도 하나의 방법인 것 뿐이거든요. 개념 기반 교육과정도 방법이에요. 저희가 하고 있는 뭐 탐구학습이 기존에 했던 프로젝트 학습들 이런 것들이 이 개념 기반 교육 과정이 아니라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프로젝트 학습을 하다 보면 학생들이 질문을 하거든요. 그러면 교사가 이렇게 시너지를 내는 사고의 과정으로 이제 통해서 학생들의 개념적으로 이해를 통해서 그거를 완벽하게 이해하고 깊이 있게 이해하고 그걸 통해서 자신들이 이제 스스로 이제 프로젝트를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면 된다는 겁니다. 이게 서로 척한 이제 배타적인 이런 건 아니라고 봐요. 이게 두 가지가 같이 그래서 언제나 이제 학생들의 사고가 저렇게 개념적 이해와 그리고 이제 이런 시너지를 내는 사고 속에서 이제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교사가 이제 계속 이끌어 주는 게 중요한 거고, 그래서 결국은 가장 최종적으로는요, 제가 생각할 때는 학생 스스로가 이렇게 탐구 질문을 하고, 교사가 이제 이끌어준 이런 질문들을 스스로 질문을 하면서 스스로 이런 지적 특성을 갖고 있고, 이런 지적 성향을 이제 키워 나가는, 학습자 주체성으로 이제 나아가는 게 가장 높은 단계의 네, 개념 기반 교육 과정이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이제 질문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모르겠으나 제가 지금까지 이제 내린 결론 전반적으로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그리고 앞으로도 지금 제가 1년 정도 이제 연구를 했거든요. 이제 앞으로 이제 2년 정도 더 연구를 하다 보면 교실 안에 자연스럽게 스며들어서 이제 저의 삶 속에 저의 교육 속에 같이 나란히 하는 개념 기반 교육 과정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이상 도움이 됐나 모르겠네요. 네. 자, 네. 그러면 이제 혹시 선생님들 이제 듣고 있는 네, 독자 선생님들
네. 독자 선생님들 중에 혹시 음성으로 네, 켜고 말씀하시거나 후기 말씀해 주실 분이 있으면 정말 정말 환영하고요. 네, 혹시 그런 용기 있는 분 계실까요? 네, 음성 지원. 네, 있으실까요? 없으시죠? 네, 있으실까요? 네. 자, 네. 네. 아쉽네요. 정말. 네. 자, 그러면 이제 시간이 이제 거의 다 돼서 저희가 이 북토크를 이제 마무리하면 될 것 같은데, 선생님들 어떠신가요, 지금? 자, 저희 이제 잘 마무리해도 참여하신 될까요? 선생님들께 좀 더 폰 좀 네.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후기 남겨주신 분들, 네. 네, DM으로 이제 여기 있는 작가분들 중에 아무한테나 저 후기 남겼는데 커피 쿠폰 주세요 하면서 그냥 네, 이름과 전화번호 남기시면 남아있는 커피 쿠폰 소진될 때까지 드립니다. 그러니까 어, 네, 음성 지원 10초, 자원 이용. 네, 좋은 거니까. 네. 자, 그러면 저희 그 선생님 잘 참여해주신 가을이 선생님과 그리고 케빈 선생님께도 커피 쿠폰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들 두 분께서는 저한테 DM 주시고요. 오지원 선생님 지금 DM 안 주셨거든요. DM 부탁드립니다. 네. 저기 엄청난 네, 큰 손이 계시네요. 저희 막 계속 그래서 막 이렇게 포인트가 저희가 예스24 포인트를 가끔 보면 막 몇 천씩 올라갈 때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이 큰 손이 또 구매해 주셨구나 이러는데 저분이시군요. 네, 대단한 구독자 분께서 네, 같이 해주셨네요. 네, 감사합니다. 지금 음성 지원 저기 해주신 것 같은데 자원해주신다고 김미선 선생님께서. 그러면 네, 선생님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예, 목소리만 나가도 될까요? 네. 아, 저 10초만 하겠습니다. 우연히 책을, 우연히 사가지고 지금 검토를 했는데 너무 놀랍고요. 그다음에 그 선생님들 저자분들의 연구 과정이나 이런 열정이 느껴지고, 이렇게 탄탄하게 연구하시고, 열정적으로 나누시는 모임이 있다는 거가 너무 자랑스럽고 멋집니다. 오늘 감동이었습니다. 저희 감동받았어요. 어떡해요, 선생님. 정말 다들. 너무 감사합니다. 커피 쿠폰 남은 거 빨리 다 드리고, 네, 김미선 선생님께. 네, 혹시 또, 네, 네, 음성 소감? 네, 좋습니다. 네, 오지원 선생님 부탁드려 볼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의 대하초등학교라는 곳에서 근무하고 있는 오지원이라고 하는데요. 사실 저는 지미정 강사님께 연수를 들었어요. 연수를 듣고 그때 실제 수업을 들으면서 이제 그때 개념 기반 교육과정 알려주시고 평가 방법 이렇게 하는 거 실습시켜 주셨는데 너무 매료가 됐어요. 사실 되게 막막하고 힘들었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막 이렇게 고민하고 있던 찰나에 이렇게 좋은 연수를 그때 진행해 주셔서 제가 그때 너무 반해서 네, 그다음에 그때 책도 소개해 주셔가지고 제가 나오자마자 이걸 사고 그다음에 너무 지금 도움을 잘 받고 있고요. 네, 이제 저희 학교에 막 이렇게 소개를 해드리고 있고 저희 학교 연구부장님도 이 책을 이번에 전학공 도서로 사셨습니다. 제가 많이 전파하도록 할게요. 오늘 북토크 있다는 걸 네, 어제 소식을 전해 듣고 급하게 신청해서 했는데 역시 잘한 선택이었습니다. 좋은 책 집필해주신 다른 작가님들도 오늘 만나 뵙게 돼서 너무 영광이었고요. 네, 학교 현장에 잘 적용할 수 있도록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들 고생 많으셨고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지원 선생님 DM 부탁드립니다. 저에게 DM 주세요. 네, 저희 정말 1년간 정말 힘들긴 했거든요. 작가님들 중에 나 포기하고 싶다라고 저한테 연락하신 분이 꽤 많으셨어요. 네, 근데 진짜, 많이 울면서 제가 채찍질 하면서 오셨는데, 네, 모든 분이 이렇게 소감 듣게 되니까 너무, 네, 흐뭇하고 좋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선생님. 네, 스파르타 악당. 네, 제가 좀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시간이 이제 9시가 딱 끝날 때가 된 것 같아요. 저희
다 같이 네, 하트 뿅뿅 아래 반응 이제 막 있잖아요. 반응만 눌러주시고 하면서 엔딩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네, 참석해주신 독자분들, 네, 미래의 독자분들, 그리고 1년간 진짜 지필 연구를 위해서 정말 많이 고생하신 네, 선생님들, 네,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참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